유사과학이란 과학적 방법론에 입각한 연구나 증명이 전혀 없거나 논리적 인관성이 없는 내용을 근거로 들어 결론이 과학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행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기존의 의학을 자본의 횡포로 부정하는 대체의학이 이런 유사과학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유사과학을 내세우는 사람들의 행태는 대체로 이러합니다. 오류를 지적하면 인신공격, 논점 이탈로 도망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신의 주장이 새롭고 혁신적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논문을 투고하거나 특허를 신청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논문이나 특허가 거절되면 기득권의 탄압이라 주장하며 자신의 말을 반박하는 모든 이들을 기득권에 의해 세뇌되었다 말하기도 합니다. 기존의 체계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스스로를 영웅시하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현상의 인과성을 밝혀냄으로써 인간은 문명을 이룩하고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유사과학은 이런 문명의 근본을 거스른다는 점에서 반사회적이라 규정할 수 있습니다. 반사회적인 개인은 단지 주변인들을 짜증나게 할 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반사회적인 개인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 추종자들은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형성되어 사회를 흔들고 끝내는 무너뜨리게 됩니다. 무속과 음모론이 난무하는 지금의 한국 정치판이 바뀌어야 할 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8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나이브TV 블랙하우 PC입니다. 네, 호구맨입니다. 네, 이번 주도 정신없었습니다. 매주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죠. 예. 날씨가 이번 주에 지난주만 해도 좀 추웠지 않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예. 추운 게 아니라 더웠지. 지난주는 더웠다가 이번 주 초에 이제 비가 오면서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그렇네요. 네, 지난주는 더웠지. 더워가지고 저희도 지난주 방송할 때 BC는 반팔 입지 않았나 녹음실에서? 네, 그랬었어요. 그랬었죠. 네, 그랬다가 에어컨도 켰었죠. 네, 갑자기 또 추워지고 날씨도 참 대중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날씨가 대중 없는 게 이게 지구 온난화 탓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기후가 이런 식으로 자꾸 이면이 심한 것도 이제 그런 상당히 참 위험하다. 네네. 위기의식을 많이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무슨 탄소 그린 뉴딜 같은 거 지금 부정하고 있으니까 정부에서 참 깝깝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지금 EU에서도 좀 비슷한 움직임이 네.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2035년인가? 네, 그때까지 모든 종류의 내연기관차를 이제 그때부터는 생산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었는데 처음에 지금 약간 바뀌어가지고 뭐였지 이름이? E-fuel인가? 그런 게 있대요. 연료전지 같은 건가 그것도? 아니요. 그거 이제 연료인데. 네. 그러니까 뭐지? 바이오 디젤 같은 거예요?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공기 중에 탄소를 포집해서 만드는 그런 새로운 연료인데 네네. 그런 것일 경우는 내연기관차를 사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탄소 배출량이 줄어드는 거죠. 왜냐하면 연료를 공기 중에 있는 탄소를 포집해가지고 연료화시키는 거니까.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석유류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탄소 배출량이 줄어든다. 네, 그런 이유로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참 그게 사실 어렵습니다. 보면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 같은 게 있으니까 네. 어떤 식으로는 대체 연료를 만든다고 해도 대체 연료 생산 과정에서 그렇죠. 또 다시 탄소가 나온 경우가 많아요. 바이오 디젤 같은 경우도 보면은 디젤차는 별의별 거 다 집어넣어도 가거든요, 사실. 네네네. 식용유 넣으면 갑니다. 네. 땅콩 기름 넣어도 가고 돼지 비계로 그러니까 라드 있잖아요. 네, 돼지 기름. 라드 넣으면서 집어넣어도 갑니다, 차는. 그러니까 거기 사실 디젤차는 엔진 조금만 잘 만들면은 온갖 웬만한 기름들을 다 집어넣어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콩을 많이 재배를 한다. 콩기름을 뽑기 위해서. 근데 콩기름 추출 과정에서 또 탄소가 그만큼 나옵니다, 또. 황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물질들은 유해 물질들은 확실히 줄일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 탄소가스 발생시키는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전환해도 참 쉽지가 않아요. 전기차를 많이 굴린다고 하면은 황화수소 같은 게 덜 나와서 대기 질은 좋아질 수 있겠지만은 근본적인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기는 아직 힘들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발전 과정에서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플랜트라던가 아니면은 그거 외에는 사실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거는 원전밖에 없죠. 원전 아니면 이제 제일 그나마
좀 공상과학적인 상상력을 보태면은 뭐 지구 궤도상에다가 이제 태양열 그 태양광 발전판을 패널을 띄워서 패널 엄청나게 띄워가지고 전기를 직접 공수를 한다든지 우주에서 네네네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죠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튼 쉽지는 않은데 어찌됐건 간에 계속 이쪽으로는 푸시를 해가지고 대체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지금 뭐 그냥 배째라로 나오고 있으니까 참 갑갑합니다. 뭐 당장에 실현 가능한 게 별로 없고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 산업계에서도 좀 반발이 심하다. 그건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경제 논리로만 따지면 말이 되니까 그 반발이 말이 되니까. 근데 그럴 때 정부가 설득하고 어떻게든 선도적으로 나가가지고 기술의 방향을 쪽으로 나가게끔 푸시를 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이 윤석열 정부는 그럴 의지가 전혀 없어 보여가지고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이게 EU에서도 사실 그 자동차 관련한 그 방향이 선회한 이유가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대부분 미국, 한국 아니면 중국 그렇죠. 이 정도 차량이 대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통의 강호들 뭐 독일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 차량은 거기서 생산되는 차는 전기차는 지금 유로 시장에서 별로 안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많이 높지 않대요. 그래서 이게 전기차 시장 보조금을 통해서 전기차 생산을 독려해봐야 그 과실은 다른 기업들이 다 가지고 간다. 그래서 물론 뭐 폭스바겐이나 이런 회사들이 조금 버틸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게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긴 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아무튼 정부가 정신 바짝 차리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도 다 이재명 때문이지 뭐. 이재명만 아니었어도 저렇게 꽉 막혀가지고 생각 없는 저런 대통령이 나오진 않았을 텐데 참. 이 생각 없는 대통령 하니까 또 이제 갑자기 이 양반이 생각이 납니다. 기사가 하나 올라왔죠. 트럼프가 이제 SNS에 좌표 찍기를 했다고. 참 진짜 무슨 미국 이재명 아닙니까 이 수준이면은? 그러게요. 이재명이 뭐 한국 트럼프인지 이재명이 아니 트럼프가 미국 이재명인지 모르겠지만 아니 근데 그 폐악질에 뭐 물론 이제 미국 대통령이 그 국제적으로 갖는 위상이 크기 때문에 뭐 그렇지만 단순히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트럼프가 미국 이재명이지 뭐. 네. 뭐 지금 그래서 보면 자기 기소한 검사도 지금 SNS에 좌표 찍어놨고 그다음에 자기 재판하는 판사도 또 좌표를 찍어놨어요. 그래가지고 공격해 달라고. 네. 진짜 참 이런 거 보면은 확실히 그걸 증명이 되는 거예요. 뭐 미국 대통령이 누가 좋고 나쁘냐 그거는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을 누굴 뽑냐에 따라 가지고 미국 대통령이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이 천에 들든 쓰레기가 될 수 있는 거야. 뭐 이제 박근혜 때 오바마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가 되게 좋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네네. 일단 외모도 괜찮고 뭐 그게 좀 이제 저는 좀 애초에 좀 자기적인 느낌이 받긴 했는데 저 사람 만들어진 사람 같아 보인다. 그런 느낌 많이 받았는데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긴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미지 자체가 되게 좋았단 말이죠. 오바마도 그렇고 뭐 그전에 클린턴도 그랬고 민주당 대통령들. 그랬는데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오바마 시절에 박근혜니까 한국에는 완전 개쓰레기처럼 했잖아요. 일본 편만 들고. 네네. 근데 그게 꼭 오바마가 나쁜 놈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대통령이 박근혜여서 그랬던 거였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금 누구야 저거? 바이든. 네, 바이든 할배 뭐 오락가락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왜 그래?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윤석열이라서 별로 그냥 그런 거고.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 이재명이었으면 또 답 안 나온다. 어떤 조합이 펼쳐졌을지 모르죠. 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입장에서 보기에는 뭐 미국 대통령을 평을 한다면은 평을 하는 것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다. 제가 보기에는 한국 대통령이 누구냐에 달린 거지. 그거를 뭐 역대 민주정부에서 증명을 했죠. 네, 뭐 김대중 전 대통령님도 그렇죠. 그렇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 문재인 전 대통령님 때도 그렇고. 뭐 이따가 이제 그 관련해서 또 이제 기사를 하나 소개를 하겠지만은. 네. 뭐 아무튼 그 트럼프는 지금 막 그래서 이렇게 좌표 찍어놓고 이제 SNS에서만 공격하라는 게 아니고 막 집회에 달라 막 그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세이브 트럼프 막 예, 이렇게. 예. 그리고 저기 뭐 후원금도 50억인가 뭐 그렇게 거쳤다는데 아, 진짜 호구들이야. 눈먼 돈 참 많습니다. 그 트럼프가 뭐 걸베이야. 그러니까 말이죠. 가쁜데. 참, 이거 미국 호구들 참 무시무시하다. 이 무슨 이 김어준 저기 세차 뽑아주기 추진위원회 뭐 김어준 포르쉐 예전에 그 김어준 뭐 딴지 애들이 김어준 포르쉐 뭐 페라리 태워줘야 된다 그딴 소리 하면 미친 아유 그랬던 것도 생각나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갑갑하네. 네네. 비씨님도 저기 부모님 좀 성남에 사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다리 관련해가지고 뭐 저기 전화라도 뭐 들어보셨어요? 아, 예, 전화 드렸습니다. 일단 사고 발생한 곳하고 저희 부모님께서 사시는 곳하고는 그래도 좀 거리가 있어서. 정자교였죠? 그 네, 발생한 그러니까 데가? 저희는 이제 분당 서현역을 중심으로 네, 해서 네, 네. 북쪽이기 때문에 저희가 분당 갑이잖아요. 네. 여기는 이제 분당을 지역구 쪽이라서 그래도 좀 거리는 있는데 그래도 무섭죠. 그리고 지금 그 저기 붕괴된 정자교만 문제가 아니라 분당의 교량 한 80여 개 정도가 다 지금 문제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새로 올라간 다리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별로 없고 다 그 처음 분당 이제 신도시 계획되고 90년대 그때부터 그렇죠. 이제 다 지어진 것들인데. 거의 다 그때 만들어진 다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교량 같은 건 뭐 모든 건축물이 다 그렇습니다. 부동산이 보통 그 소비재가 아니고 내구재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내구재라는 그 말 때문에 인식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사다 놓으면은 저 무너지기 전까지 그냥 계속 거기 쓸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인식이 그랬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이제 공사판 일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이렇게 느끼게 된 게 이제 집이라는 거 정말 수시로 뜯어 고쳐야 된다. 사실 자동차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저는 이제 자동차 정비를 예전에 해봤기 때문에 네. 조금 그런 감이 있는데 차도 뭐 그냥 대부분의 이제 많은 분들은 특히나 요 근래 들으면서 점점 자동차가 좋아지기 때문에 뭐 그냥 타면 되는 줄 알아요. 기름만 넣어주고. 네. 근데 실제는 안 그렇습니다. 이게 그 타면 되는 와중에 보면은 차가 가기는 가는데 제 성능을 못 내고 그다음에 천천히 고장나고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관리를 안 해주면은. 네네. 뭐 집도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특히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매년 뜯어 고쳐야 되는 수준이고 뭐 아파트도 사실은 관리실에서 그래서 관리실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네네. 뭐 경비실에서 택배 받아주려고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유지보수라는 게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토목 공사도 마찬가지예요. 도시라는 것도 계속 수시로 정비를 해주고 그다음에 뭐 어디 하자 있는데 없나 뭔가 이제 조짐이 없나 계속 살펴야 되는데 성남시 같은 경우 보면 민선 이후에 지금 시장이 5명이었거든요. 그렇죠. 4명이 깜빵 갔습니다. 그렇죠. 예. 그 이재명 빼고 다 간 거죠. 네, 이재명만 남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직 있고 네. 그 수준인데다가 그 이재명 전임들도 보면 엄청 해먹었단 말이죠. 사실 해먹어가지고 그 해먹은 노하우를 이재명이 그대로 흡수해가지고 얘가 더 뻥튀기 더 키운 놈이 이재명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무슨 시 예산 절감한답시고 쇼잉 그 보이기식 행정한답시고 뭐 새는 돈 막는다 이러면서 뭐 불필요한 보도블록 교체 같은 거 안 한다 그런 걸로 많이 이제 그 내세웠잖아요. 자기 치적으로. 뭐 그런 거 좋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그 이제 그 남은 예산 이제 이월시켜버리면 다음 해 예산 줄어드니까 그거 안 하려고 뭐 보도블록 같은 거 이제 억지로라도 깔아가지고 예산 다 소진한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건 좋은데 이런 건 안 하고 뭐 있냐고 대체. 그렇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게 무서우면서 일단은 황당한 게 이제 일단은 뭐 아주 단순화시켜서 생각하면은 뭐 현 시장의 잘못이냐 아니면은 이 분당이 지어질 때 네. 있던 그 당시에 뭐 시장이나 아니면 대통령의 문제냐 사실 매년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정기적으로 안전진단 검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교량 같은 거를. 네. 거기서 모두 오케이 사인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 일 없이 그냥 이대로 사용해 왔을 거란 말입니다. 뭐 대충 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뭐 관련해서 예산을 짜게 줘가지고 제대로 유지보수를 못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네.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종합적인 검사가 네. 그 사고 원인 규명이 필요한 부분이죠. 지금 보니까 그 어디 다리인지 모르겠는데 SNS에 이렇게 도는 사진 중에 하나 보니까 다리가 심하게 막 이렇게 진짜로 물결 치듯이 교각이 이렇게 다 휘어버린 그런 다리도 있더라고요. 성남에. 아, 네네. 지금 그 출입 통제해놨던데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뭐 이걸 이제 이재명 잘못도 있는데 꼭 이재명
네 새끼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뭐 말하는 건 좀 맞지 않은 것 같고 제가 그렇죠. 보면은. 네. 근데 성남시장 전반적으로 다 이랬다. 그러니까 이 지방행정의 어떤 그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 수준이면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일기 신도시의 상징 같은 곳인데 네, 그렇죠. 뭐 분당이 사람으로 치면 나이를 많이 먹긴 먹었죠. 많이 먹긴 먹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다리가 무너지는 사고는 좀 충격적이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뭐 천당 아래 분당 그러고 뭐 강남보다 분당이 낫네 그런 소리를 하고 그만큼 돈이 많이 모인다 그랬는데 그 돈들 다 어디 갔냐고 대체. 그러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참 진짜 뭐 이재명 지방행정 잘했다는 거 진짜로 참 어이가 없어. 시장 2번이나 했잖아 성남에서. 그렇죠. 재선까지 했죠. 뭐 했냐고 대체 그동안에 이런 거 안 살피고 이런 거 뭐 이제 그런 거 있겠지. 이런 거 살펴놔도 자기 취재가 안 되니까 발생할 사고를 막는 걸로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잖아요. 나 아니었으면 저 사고 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가 없잖아. 뭐 그래서라도 뭐 제대로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정신이 딴 데 팔려 있었으니까. 네. 심각합니다 이 수준이. 뭐 제대로 했는지 뭐 이재명이 근데 제대로 안 해도 이 일선 공무원들이 제대로 했을 수도 있는데 참 어쨌든 그래서 책임 소재가 좀 중요하죠. 근데 일선 공무원도 한계가 있죠. 지금 그 시장이 저 지경 이재명 수준이면 휘둘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뭐 엉뚱한 거 자꾸 시키고 그러면은 그거 하느라 본래 해야 될 일을 못 할 수도 그렇죠. 있고. 저번에 그 무슨 행사할 때였나 유튜브에 경기도 직원들이었나 이렇게 그 출석 체크한 적 있잖아요. 경기 그 일산인가 어디서 하는 뭐 통일 관련 행사에서 출석 체크한 적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청 직원들을 굴렸을 텐데 시장 시절에도 그러면 일 제대로 못 하죠 사실. 정말 하여튼 사람의 역량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건 진짜 그거는 책임 있는 사람의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폭탄 돌리기가 결국 신상진이 폭탄 맞은 격이 된 것 같아 보입니다. 그 성남 같은 경우는. 네. 뭐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대신에 뭐 잘 수습하고 수습을 잘 해야지. 네, 수습을 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그렇죠. 지금 완전 제대로 세워야겠죠. 아마 성남시는 올해 그냥 뭐 지역 상품권이고 나발이고 다 집어치우고 교량 같은 거 하면 싹 다 파티집어야 될 거예요. 그 수준이면은 진짜로. 네. 욕 먹더라도 뭐 그런 거 해야지 어떻게. 그렇죠. 그거 정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거든요. 다리를 걸어 다니는 사람 많아요. 많죠. 네. 그 한동안 그 탄천이나 그런 데 보면 이렇게 좀 보행로 잘 돼 있어 가지고.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기억하는 성남 이미지는 한 2005년, 7년 그 사이에 성남을 많이 기억을 하는데 아니구나.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2000년대 한 2007, 8년까지 그 사이에 성남을 많이 기억을 하는데 왜냐면 그때 성남에 사는 여자를 2명이나 만나가지고 성남에서 많이 데이트를 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좀 이렇게 그 이미지가 있었어요. 야, 여기 좀 산뜻하다. 특히 분당 쪽으로 갔을 때는 그때만 해도 와, 이거 산뜻하다. 이래서 분당 그러는 거라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저렇게 이제 지금 도시 허대만 겉만 번드르란 그런 도시였구나. 그런 게 자꾸 실상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흘러온 거죠. 네. 그러니까 호구맨 님이 방문할 때만 해도 좋은 곳이었죠. 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제 성남은 뭐 다른 다리들 이제 정밀 안전 진단을 다시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뭐 신상진 시장이 좀 잘 수습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다시 걱정 없는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뭐 그리고 지나간 얘기를 하나 하자면은 최민희가 이제 방통위원이 됐잖아요. 네.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언론인 총연합회라는 데서 이제 최민희가 편파적인 인사고 하자가 많다. 방통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저거 내려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요거를 이제 근거로 들어가지고 이제 언론계에서 이제 반발이 일어났다. 요걸 이제 언론인 총연합회 하니까 이제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시고 요걸 이제 어떤 이쪽 진영 논리랑 상관없이 이렇게 어떤 전반적으로 최민희에 대한 인식이 안 좋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요 발표를 근거로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건 좀 엄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요 언론인 총연합회라는 데가 어떤 데냐면은 작년에 이제 결성이 됐거든요. 아, 작년에. 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민노총 산하 언론 노조는 아니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그 결성될 때 이제 창립식 때 보면은 참관 인사들이 다 국힘당 인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 노조의 카운터로 결성된 그런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영 논리 차원에서 최민희를 비판하는 면도 있을 수 있다. 근데 다만 이 사람들이 근데 최민희 비판하면서 한 주장들이 틀렸냐면 그건 아니라는 거지 또.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말을 인용하는 거는 충분히 이제 뭐 맞는 말이니까 인용할 수 있지만은 이걸 어떤 언론계 전반이나 혹은 그 심지어 이쪽 편들던 그러니까 이쪽 편이었던 그런 단체들까지 최민희를 비판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는 좀 적합하지 않다. 뭐 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전에는 이제 김현이 또 있었고. 그렇죠. 예. 근데 보통은 이제 외부 인사를 보통 내세웠단 말이죠. 네. 정당에서. 그렇죠. 이렇게 아예 정치인을 방통위원으로 꽂아주는 경우는 좀처럼 잘 없는데 보통 이제 외부 인사가 방통위원 거쳐가지고 나중에 뭐 들어오죠. 민주당으로 네, 들어오거나. 네. 최민희가 그런 케이스였죠 사실. 네네. 그런데 또 애매합니다. 어차피 민주당 추천이라서 뭐 최민희를 할 수도 있긴 한데 네. 이게 너무 아무 생각 없는 거 아닌가. 방통위원이 상당히 꿀보직이라고 하죠. 일단 그 직급도 저기 보면 차관급이고. 아 차관급이나. 네, 차관급이고 네. 그다음에 뭐 연봉도 1억 넘어가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알짜 자리인데 이걸 이제 보통 보면은 그 이제 형식상으로 공천 그 이제 공모를 하는 경우가 막 있거든요. 네. 공모를 해도 그 신경민 의원이 저기 그 모색과제 안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신경민 의원이 이제 민주당 그 방통 그 뭐야 의원 시절에 그때 이제 그 방심위 소속이면서 이제 민주당에서 이쪽 그 담당이라 가지고 네. 그때 이제 한번 야 이거 그냥 우리끼리 내부에서 이렇게 아니고 공모해서 뽑아야 된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당내에 이제 뭐 원래 꽂아주던 그런 이제 그 관례들이 있으니까 네. 보통 꽂아주던 원내나 당 대표가 이제 꽂아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당 지도부 전반이랑 좀 그것 때문에 마찰이 있었대요 시경민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근데 이제 그걸 다 씹고 공모를 냈는데 응모를 아무도 안 하더라는 거야. 아, 그치. 그때 짜고 치는 건데 그 가봤자 들러리밖에 안 된다. 그렇게 이제 다들 인식을 했던 거지. 그리고 괜히 또 미운 털 박힐 수도 있고. 예. 예. 그래서 근데 딱 한 번 그렇게 해서 공모를 재차냐고 하니까 사람이 몇 명 와가지고 그중에서 뽑았다. 네. 근데 이제 그게 딱 한 번이었고 그 전에도 그런 적 없었고 앞으로도 그 뒤에도 그런 일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런 식으로 아까 방통위라는 것 자체를 저는 없애야 된다고 봐요. 방심위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 방통위가 방심위보다 더 세거든요. 왜냐하면 방통위는 방송통신이잖아. 네. 그래서 뭐 저기 포털 같은 것도 관리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죠. 제일 알짜는 사실 그거예요. 이동통신. 이쪽으로 이권이 엄청나게 세게 걸려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기 누구야 그 경남 도지사 나왔던 그 인간 이름 양문석? 네, 양문석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 접대받아 처먹고 그런 거 아닙니까? KT한테 받았죠.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권이 많이 걸린 그런 자리라서 이거 뭐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아싸리 그럴 것 같으면 방통위원도 그냥 선거 때 뽑든지 정당에서 뭐 싸바싸바해서 이따위로 할 게 아니라 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이따위로 할 거면은 네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추천은 아예 그냥 없애버려야 네, 돼요. 없애버리면 다 그냥 맞는 것 공모로 같아요. 하거나. 그렇죠. 예. 정당이랑 상관없이 그냥 공모를 하든지. 그러니까 그럴 거면 그냥 국민투표로 뽑든지 진짜로. 아이 투표 너무 많다. 네. 네, 아이고, 참. 아직도 무슨 또 최민인지. 지긋지긋합니다 진짜. 예,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최민희 또 유사과학자이기도 하잖아 또. 인터넷 그렇죠. 유사과학이었지만은. 예, 그 황금똥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네. 아무튼 안 좋은 건 다 걸려 있어. 네, 뭐 답답하지만 그래도 네. 이제 저희 방송을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을 소개해드리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서 트친 S님, 귀찮다님 보내주셨습니다. 드디어 이제 고갈되고 맛있습니다. 드디어 고갈. 뭐 다음 주부터 이제 귀찮다님으로 이제 그 고정 닉으로 쓰시면 어떨까? 그렇죠. 네, 추천드립니다.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괴정로 221 사시장 복개로 입구에 있습니다. 070-8742-9595 051-271-0066입니다.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AIR SEE 숫자 12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SNS 프로필에 카카오톡 오픈 톡방 링크로 상담이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부터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적절한 부품을 구성해서 조립해 드립니다.
AS나 고장 수리는 원격으로도 점검이 가능하니까 문의 바랍니다. 그 이제 김변님이 지난주에 이제 그 홍보를 해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 이후로 김변님 홍보를 통해서 그 주문하신 분이 2분이나 되신다고 합니다. 아, 역시. 우리는 몇 년 해가지고 몇 년에서 3분이었나 뭐 4분이었나 그 정도 했는데. 그렇죠. 이 영향력을 네, 약발이 다릅니다. 확실히. 비교할 수가 네, 없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 그리고 그 홍보 영상의 퀄도 그렇죠. 퀄리티가 다르죠. 전문성이 있으니까. 예. 네. 그러니까 하셨던 분이니까 네. 더 와닿게 설명을 또 잘하시더라고요. 마치 뭐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죠. 이 헬스 보충제를 파는데 우리 같은 이렇게 막 그 두부살이 파는 거랑 막 근육면이 파는 거랑 느낌이 다르잖아. 그렇죠, 그렇죠. 딱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이 김변님의 경우에는 이게 정말 적절한 표현이 되죠.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렇죠. 해봐서 아는 거죠. 우리는 안 해봤잖아. 그러니까 안 해봤지. 써보기나 써봤지 좀.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 웰컴피터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_ 농사짓는 문파 @ DALPUM 숫자 1입니다. 청란 청교육부터 친환경 우렁이쌀,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옥수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활절 청란 할인 이벤트 네. 있었습니다. 네, 뭐 오늘 그러니까 어젯밤에 마감하셨나? 뭐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성황리에 굉장히 많은 연락이 들어와서 성황리에 마감을 했다라고 이렇게 남기셨는데 이걸 보면 또 우리 홍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안 하든 뭐 성황리에 이렇게 마감이 되고. 사실 우리보다 달품은 농장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미 여러 문파분들을 통해서 네. 달품은 농장의 인지도는 네. 어느 정도는 네. 충분히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다만 네.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네.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런 건 있겠죠. 이제 보통 보면은 뭐 어디서 음식 시키거나 뭐 하면은 뭐 키워서 나오나 그런 소리 하잖아요. 네네네. 뭐 저기 뭐 밥 시켰는데 밥 늦게 오면은 뭐 지금 뭐 벼농사 지금 농사 짓고 있냐 뭐, 그렇죠, 그렇죠. 뭐 고기 시켰는데 뭐 이제 뭐 소 잡고 있네 그런 소리를 하잖아. 지금 여기 성황리에 이제 이벤트가 마감됐는데 아마도 순차적으로 이제 출하가 될 겁니다. 그럼 그때는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여기는 알 낳아가지고 보내는 데라고. 아, 그렇죠. 여기는 정말 정말 낳아가지고 신선한 알이 발송이 되죠. 네, 그래서 네. 이제 순차적으로 또 늦게 오실, 그러니까 그 상대로 선착순일 수밖에 없으니까. 네네. 늦게 이제 좀 그 주문한 시점에 비해서 늦게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여기는 알 낳아서 보내는 데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저희가 웰컴퓨터와 달품은 농장에 묻어가고 그렇죠. 있습니다. 열심히 묻어가고 있죠. 예. 그냥 묻어가는 거 계속 묻어가 봅시다. 끈적끈적하게 묻어가고 있습니다. 들러붙어가지고 아주 그냥 유명세 쪽쪽 빨아먹으면서 시간 척 막 하고 괜히 막. 우리가 광고료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자 이제 그 어저께 그 이제 연 대표님 발로 이제 문자 어느 분이 받으신 게 이제 그 캡처 돼가지고 이제 SNS에 많이 나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 대표님께서 이제 장인상을 그 이제 연 대표님 부인 성함이 어떻게 되지? 갑자기 생각. 김숙희 여사님. 네, 김숙희 여사님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그 상을 치르러 이제 급히 귀국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오늘 맞죠 4월 8일이니까 오늘 새벽 5시 반경에 이제 인천공원을 통해서 이제 입국을 하셨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빈소로 이동하셔가지고 상주로 이제 상을 치르실 예정이라고 기사에 나왔지만 지금 이제 상주로 계시겠죠 빈소에. 그리고 이제 뭐 일단 귀국하셔가지고 그 상만 치르고 돌아가시는 건 아니고 총 한 열흘 정도 계획을 잡고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일정을 잡고. 네, 근데 네. 별다른 외부 활동 없이 그냥 이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돌아가시는 걸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걸로 이제 그렇게 이제 예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같은 경우는 뭐 조문한다는 얘기를 이제 어저께 기사에 나왔는데 내일 조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네네. 그래서 참 뭐 그냥 그 상상해서 들어오셔가지고 상주로 이제 그 상 치르고 가시려고 이제 들어오신 건데 여기에 지금 악플이 엄청나게 심하게 달리고 있어요. 뭐 과일 대장이네 수박 소리 안 하려고 과일 대장이네 그런 소리 하는 놈도 있고 뭐 그러면서 뭐 왜 그런가 몰라. 하하, 이 친구들이 수박은 과일이 아닌데. 예, 그렇죠 야채지. 예. 그렇죠. 예. 잘 모르는 역시 예. 또 이런 데서 이게 디테일이 중요하다니까. 디테일 중요하지. 중요하지. 수박은 과일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사과, 배 같이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가 과일입니다. 수박 나무가 아니니까. 네, 수박은 밭에서 이 땅에 붙어 있습니다. 수박은 호박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그래서 역시 뭐 이재명 지지자들답다. 그렇게 거기 악플 다는 거 보니까 참 뭐 이분이 뭐 지금 상당히 오신 건데 거기 대고 그렇게까지 욕을 하고 싶나 그런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그냥 뭐 관심을 두지 말지. 관심을 두지를 말지. 그 언제까지 뭐 이재명 떨어진 게 왜 이낙연 대표 탓이냐고 진짜로. 하여튼 질릴만도 한데 이 사람들은 질리지가 않네요. 설득할 길도 없고 사실 그 예. 사람들은. 그런데 그렇게 그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굳어진 데는 분명한 거는 이 유튜버나 민주당 외부의 셀럽들이 크게 한 몫을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랑 끊지 않으면은 이 당은 봉합되기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근데 서로 못 끊죠. 예. 개가 똥을 끊지. 그러니까요. 네. 개네. 그렇죠. 네. 개죠. 네, 네. 자, 그렇네요. 이어서 이제 이번 주 초에 이제 그 4.3 추념식 소식 좀 봅시다. 네. 이제 4.3 4월 3일날 이제 오후 한 3시 반경에 이제 대통령님이 제주도에 도착을 하셔가지고 뭐 이제 알려진 대로 이제 그 4.3 평화공원 유령광장 추모재단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내께서 참배를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퇴임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그 이제 대통령님 같은 경우는 재임 중에도 2018년, 그다음에 2020년, 21년 세 차례 참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날 그 하신 말씀을 보면은 뭐 4.3 영령들에 대해 다시 한번 그 넋을 가슴 깊이 추도한다. 4.3의 완전한 치유야말로 진정한 화해와 통합에 이르는 길이다. 그러면서 이제 재임 중에 적어도 2년에 한 번씩은 4.3 추념식에 참석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 근데 2년에 한 번은 넘어갔죠, 일단. 네네.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그 이제 윤석열 이제 당선자가 추념식에 참석해가지고 굳이 이제 대통령이 같이 안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뭐 오늘 뜻깊은 추념식에 참석하게 되어서 이제 매우 보람있게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옛날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그 짜증내 하셨던 게 이제 민주당 인사들 이제 뭐 당연히 가는 거긴 하겠죠. 네네. 그래서 이제 내려가면 또 이재명 또 대통령 옆에 붙어가지고 또 뭐 사진 한번 찍려고 또 주접 떠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이제 대통령님은 이날 이제 민주당 인사들이 참석한 건 오전 공식 행사였고, 그다음에 대통령님은 공식 행사는 참석 안 하시고 오후에 이제 별도로 가가지고 이제 참배만 하신 거라 가지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네. 예, 대통령님은 오후에 네. 따로 참석하신다고요. 그래서 이제 만날 일은 없었다. 보면 이제 정부 대표로는 한덕수 이제 국무총리가 참석을 했고, 그다음에 한창섭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 지금 행안부 장관 탄핵된 상태니까. 네. 그리고 이제 원희룡은 이제 뭐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제주도 사람이니까. 예, 직전 또 제주 도지사였죠. 네, 그렇게 내려갔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인권위원장 이 양반은 당연히 와야죠. 송두환. 그렇죠. 이렇게 내려갔고, 이제 민주당은 또 뭐 이재명이랑 이제 그 떨거지들. 네, 네. 옆에 이제 달고 그렇게 내려갔는데, 국힘은 그냥 이제 개별 의원 몇 명이 참석을 하긴 했는데, 이 지도부가 참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당대표랑 원내대표가 불참을 했네요.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진영 논리에 입각한 편가르기 정치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죠. 아니, 그래도 지금 윤석열 정부고 국무총리가 왔는데 그 여당의 대표나 원내대표 둘 중에 한 명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최소한. 좀 싹수가 없어 보인다. 그렇죠. 안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도 뭐 일정이 안 맞으면 못 갈 수도 있는데 바로 직전 주말에 그 야구 시구 경남이었나? 대구. 네. 대구 가서 시구도 하고 네. 뭐 그런 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네. 단순히 뭐 대통령 일정이 바쁠 수는 있는데 그 바빠서 못 갔다 이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럴 때라도 더더욱 가가지고 이렇게 좀 여론을 달래고 그럴 필요도 있을 텐데 왜 그런 식으로는 판단을 못 하는가? 이렇게 왜 그렇게 그 소인배처럼 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꼭 매년 참석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는 뭐 대통령실의 주장은 뭐 일리는 있어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도 2년에 한 번씩은 적어도 2년에 한 번씩은 참석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말하자면 대통령도 대통령 일정이라는 게 굉장히 타이트하다 보니까 네네. 어떤 경우에는 시간을 못 낼 수도 있다. 그걸 염두에 주시고 이제 적어도 2년에 한 번은 참석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니까. 네, 그랬는데 사실 뭐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정들에 비추어 보면은
갈 수 있지 않았냐 그렇죠. 이런 얘기가 충분히 나올 만하죠. 뭐 4.3 끝나고 나서는 또 무슨 뭐 부산 엑스포 뭐 개최 어쩌고 그런답시고 또 부산 내려가서 그 저기 횟집 가서 일광수산. 예, 술 먹고 저기 뭐 이상한 사진이나 찍히고 그래가지고 또 욕 처먹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네네. 또 부산 엑스포 나왔으니까 또 이제 그 좀 곁다리로 세자면은 또 거기도 이상한 짓 하더라. 뭐 개체 염원 종이약 12만 마리 접어서. 종이약? 예. 아니 뭐 종이약을 12만 마리나. 그 일본이나 하는 짓 아니야 그거. 종이약 그렇죠. 그 일본이 어디야? 터키에 종이약 보내려고 했었죠. 터키 종이약 터키 지진 났을 때. 그리고 저기 우크라이나에 보냈었잖아. 우크라이나구나. 예. 우크라이나에. 예. 터키에는 무슨 그 저기 이상한 주걱 보내고 골파주 주걱 보내고 뭐. 그 사실 왜 하냐고 대체 우리 정서랑 맞지도 않는데 그런 걸 왜 하냐고 대체. 참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친일 소리나 듣지. 그러게 말입니다. 뭐 아무튼 그래서 윤석열 이 행보는 참 그 뭐 좀 점잖게 말하면 아쉽고 네. 제가 보기에는 되게 옹졸해 보인다. 네. 그리고 참 이해가 안 되는 구석이 너무 많다. 네.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이제 무턱대고 비판을 안 하는 주인데도 불구하고 참 가면 갈수록 참 이거는 욕을 안 할 수가 없겠구나. 거슬리는 게 너무 많죠. 그런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날 그 공식 행사 때 이제 좀 소동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서북청년단이라고. 이거 진짜 피꺼소시라고 하죠. 그렇죠. 얘네들 지금 이 장면 센스면은 마치 그런 거지. 5.18 추념식 하는데 공수특전단이라고 시민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 앞에서 시위하는 격인데 미친 새끼들이지 진짜 이것들은. 아니 이게 진짜 그 당시 서북청년단 뭐 소속이었던 사람들이 간 건지 아니면은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 그 최근에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만들어진 단체인 건가요? 그 단체인데 이제 서북청년단 4명 그대로 이어받아 온 거죠. 뭐 저기 2차 대전 참전 안 한 새끼들이 지금 네오나치 구성한 것처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 네오나치라고 보면 딱 적합하겠다. 그러겠네요. 아니 그러니까는 어디라고 거길 갑니까? 진짜 그러니까요. 이것들이. 뭐 이제 뭐 굳이 간다면은 가가지고 같이 뭐 저기 묵념이나 하고 오면 모르겠다. 그런 거면 또 그래도 생각이 있나 보네. 그렇게 근데 생각할 뭐 수 거기 있겠다. 가서 북한 공작설 뭐 이런 네. 거 뭐 북한에서 지령을 북한 내렸다. 개입했다고 계속 좌익 빨갱이들 죽였다고 빨갱이들 죽인 거라고 그렇게 이제 씨부리고 온 거지. 진짜. 그래서 이제 이날 그 추념식 그 행사장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당연히 그 유가족 측이랑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나마 이제 경찰이 중간에서 잘 막아가지고 직접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다고 합니다. 네네. 뭐 그 참여정부 시절에 이제 이 제주 4.3 사건 관련해서 진상 보고서가 처음 나왔어요. 여기 2003년에 나왔고 그 뒤에 이제 한 번 더 추가로 보고서가 더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걸로 이제 명백하게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규정이 됐습니다. 북한이나 뭐 남로당 개입설이 없다고 개입한 그 흔적이 없다고. 네네. 공식적으로 이제 선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공식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만약에 반론을 제기할 수는 있겠죠. 근데 반론을 제기하려면 그 공식을 뛰어넘는 근거를 들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서북청년단이 이러는 거는 이러고 있는데 저걸 지금 좀 막기가 좀 애매하단 말이지 사실 법적으로. 그래서 보면은 작년에 그 윤영찬 의원이 발의한 헤이트 스피치 금지법. 네네. 이게 되게 이제 좀 빨리 통과돼가지고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계류되어 있는데 민주당은 그래서 무슨 뭐 되도 않는 이재명 1호 법안이랍시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개정안 그딴 거나 지금 억지로 밀어붙여가지고 계속 잡음이나 내고 있고. 그거 일단 뭐 본회의 통과시켰죠. 네, 통과를 시켰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하잖아요.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거부권 행사했고 그래서 지금 재심의 해야 되는 거죠. 국회에서. 사실 그 양곡법 지금 얘기 나왔으니까 다시 뭐 저희가 지지난주였나요? 그거 다룬 게? 네, 지지난주죠. 네. 그거 뭐 이제 그때 했던 말씀이랑 뭐 또 재탕되는 것 같지만 또 다시 얘기를 하자면은 그래도 이게 보면은 찬반 다 나름대로 논리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네네. 지금 뭐 이재명 1호 법안으로 의해서 무조건 깔 건 아닌 게 그 나름의 내부적인 논리는 있고 충분히 어느 정도는 타당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이거는 진짜로 좀 치열하게 토론하고 해가지고 합의안을 만들어야 되는 문제예요, 사실은.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밀어붙일 게 아니라. 사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한번 통과됐던 안은 이제 그 김진표 의장의 네, 중재안이거든요. 중재안이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국힘이 거부했으니까 이제 네, 그대로 그렇죠. 밀어붙인 거긴 한데.
그래서 이거는 뭐 양측 공히 약간 비판받을 지점이 있습니다. 충분히 있죠. 네. 있는데 일단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자체를 인정을 좀 안 하긴 하죠. 네. 뭐 이제 윤석열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거부하면서 그런 소리 했잖아요. 민주당이 이제 의석으로 밀어붙이는 법안 다 거부하겠다. 100% 거부하겠다. 그것도 지금 얼척없는 소리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그냥 민주당이 밀어붙인 법안이 아니에요. 무려 국회의장의 중재가 들어간 법안이죠. 법안입니다. 그리고 설령 밀어붙인 법안이라고 해도 그래서 이제 밀어붙인 법안이라서 거부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거부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거부한다는 같은 내용이라 그래도 뭐 이를테면은 국회에서 법안을 심의하고 통과시킬 때 그런 식으로 그냥 무조건 이렇게 힘의 논리에 의해서 갈 게 아니라 좀 더 토론과 숙고를 거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법안을 이렇게 너무 좀 이렇게 그 날림으로 만드는 걸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되지 않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같은 말을 해도 그따위로 해버리면은 이거 뭐 듣는 인간들도 못 받아들이지 그러면은 이 연락 싸가지 없는 그렇게 돼버리지. 그래서 왜 이렇게 누구도 이 분열 상황을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이 분열 상황을 수습하려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보면은. 그 국회의장 혼자, 그 김진표 의장 혼자 지금 보면 머리 터지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참 안타깝다 그래서 이 양당 중에 하나라도 좀 제정신 박힌 인간이 있어야 되는데 국힘도 저 모양이고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참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헤이트 스피치 금지법 이거는 제발 좀 하루라도 빨리 좀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게으르다 그냥 끝날 것 같은데 민주당 애들이 관심은 안 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이게 유영찬 의원이 발의를 해서 그런가. 그런 것도 있겠죠. 이거 막 제 유튜브 같은 데서 띄워줄 일도 안 할 거고. 네네. 이 4.3 관련해가지고 보면 이제 태영호가 얼척없는 소리를 했잖아요. 뭐 북한 지령 맞다고. 그러면서 태영호가 당시에 이제 근거로 둔 게 뭐 소련의 선거방해 지시가 있었고 실제로. 네. 4.3 전후에서. 그 뒤에 이제 4.3 이후에 5월 10일이었나 그때 아마 대한민국 한국에 선거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선거를 방해하려는 소련의 지시가 있었고 그 지시를 북한이 이어받아가지고 그 남로당의 지시를 내렸다. 뭐 이제 그런 식의 정황이 근데 그 사이에 정황은 있는데 네네. 이 사이에 무슨 지령문 같은 게 발견된 건 아니에요. 근데 태영호가 이제 정황상 보면 이거 충분히 북한이 지령을 내렸다고 할 수 있다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태영호조차 이제 뭐 실제로 이제 이 말만 가지고도 충분히 빡칠만 하지만은 왜냐하면 근거가 정황만 있고 추측만 있지 근거는 없거든요. 사실 태영호 주장이. 그래서 빡칠 수는 있지만 적어도 근데 정황만 짚어보면은 뭐 그렇게 말할 여지가 없는 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있으니까 그렇다고 쓸 수 있고 태영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세게 던져놓고 나가가지고 한 발 빼는 모양새를 보이긴 했어요. 뭐냐면은 그 실제 희생자들은 대부분 그 이제 무고한 사람들이다. 네네. 그러니까 뭐 4.3이 뭐 북한의 어떤 그 남로당의 공작하에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해도 죽은 사람들은 다 무고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태영호도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좀 유족들 입장에서는 되게 빡치는 소리죠. 그럼요. 네. 그렇기는 한데 어찌됐건 간에 죽은 사람들은 무고한 사람이라는 소리까지는 했어요. 근데 서북청년 이 새끼들은 그런 것도 아닌 거야 보면은 죽은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잡아 넣어야 되는데 잡아 넣으려면 헤이트 스피치 법안이 필요하다, 금지 법안이 필요하다. 그 말고는 지금 딱히 잡아 넣을 근거가 없잖아요. 쟤들이 뭐 집회 상황에서 폭력 행위를 유발하면 이제 뭐 폭처법 같은 걸로 처벌을 하겠지. 집시법이나. 네. 근데 그런 걸로는 원천 차단이 안 되지. 저런 소리를 아예 못하게 틀어 막아야 되는 거니까. 자, 이제 4.3 소식은 뭐 이 정도 하고, 다음 이야기 짧게 해봅시다. 네. 이제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이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됐는데요. 네. 그래서 절차에 따라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네. 결과는 기각되었습니다. 4월 3일 이제 자정 무렵에 거의 나왔어요. 이거 보면 다시 한번 또 입증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 자정 넘어가고 좀 질질 끌면은 한 2시, 3시쯤에 나오면은 보통 구속되는 걸로. 네네. 그래서 앞으로 또 이재명이 다시 영장 받을 날이 있을 텐데 만약에 심사까지 가면은 몇 시에 결과가 나오는지 그걸 지켜보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뭐. 12시가 넘어가면은 들어간다. 가능성이 있다. 네. 근데 옛날에 조국은 1시 좀 넘어서 나왔거든요. 12시에서 1시 사이였죠. 네. 근데 김경수는 2시, 3시 됐잖아, 그때 사실.
김경수 수사 되게 진짜 새벽이었어요 그때는. 김경수는 들어갔구나. 예. 완전 새벽. 예. 2-3시쯤 2시 반 뭐 3시 그때쯤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12시 언저리면은 언저리면 기각될 가능성이 플러스 있다. 마이너스 1시간. 예. 그렇게 대충 이제 감 잡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기각 이유가 피의자의 태도와 검찰 수사를 통해 상당 부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확보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요거 보면 이재명도 지금 자신감 갖고 내 영장 받을게. 심사 한번 넣어보자. 그래도 된다니까 사실.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영재 의원 같은 경우는 네. 국회에서 이제 그 체포동의안 때 이제 본인의 그 네네. 신상에 대한 연설을 국회에서 했는데 그때는 이제 부정했단 말이죠. 혐의를 부정했는데 영장 심사에 들어가서는 네. 솔직하게 다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러니까 그 혐의를 인정했을 거라고 그런 식의 보도가 뒤에 나왔는데요. 이재명은 안 할 거거든. 그치, 배째라고 모르 세고 뭐 예. 목걸 행사하고 물론 그러니까. 거기 뭐 아무도 안 본다고 해서 거기서 갑자기 뭐 혐의를 인정한다 그럴 수도 없을 거거든요. 그렇겠죠. 네. 네, 그래서 이재명한테는 여전히 불리하다. 네. 자 이제 이 양반 뭐 혐의가 그래서 뭐냐 또 다시 한번 그 한번 리마인드 해보자면은 작년에 이제 그 지방선거 앞두고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 그리고 이제 자신의 보좌관과 경남 지역 기초단체장 등에게 사무소 운영 경비 등의 명목으로 5,750만 원을 받은 혐의. 이건 삥 뜯은 거지 말하자면. 다 합치면은 억이 넘네요. 네. 나한테 보좌관한테 삥을 뜯냐? 단체장이야 뭐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보좌관 참 구질구질합니다. 네. 뭐 어쨌든 이제 수의복은 입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뭐 어찌됐건 간에 영장 심사를 받았더니면 기각됐더라. 네네. 이거 보면 이제 그 어떤 굳이 이제 올려치기를 하자면은 국힘당 의원들이 숭고한 거지. 이 영장 기각될 수준의 사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 새끼 잘못한 거 맞아. 그러고 지금 가결을 시킨 거 아니야. 체포동의안 가결을 시킨 거 아니야. 아니죠. 이거는 저 새끼 그 유죄가 맞아 이게 아니라 우리는 불체포 특권을 사용하지 않겠다. 그치. 이런 거죠. 뭐 그렇죠. 그렇게 말면 되지. 네. 네. 그러니까는 특권을 사용하지 않았더니 영장이 기각됐네. 영장 받을 수준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과감하게 던져버린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어깨 힘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은 모양이 빠지는 거지. 네. 다시 한번. 체포 동의안과 더불어서 같이 네. 모양이 빠져버렸다. 모양 빠지는 소식이 하나 더 있죠. 이게 이제 이번 주 메인 이벤트죠. 네네. 그 이재명 부모님 묘소 훼손 추정 사건이라고 네. 할까요? 그 돌을 묻은 당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어이가 없었죠 이게. 네, 지금까지 이제 흘러온 수사 내용과 상당히 일치합니다. 일단 글자가 이제 생명기 이렇게 세 글자라고 국가수에서 얘기를 해줬죠. 네. 그래서 이 생명기를 내가 써서 묻었다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분은 이제 전남 강진에서 고려청자를 연구하는 이모 씨라고 하는데요. 이모 씨는 이제 뉴시스 인터뷰에 그렇게 나온 거고. 근데 네네. 이 양반 뭐 실제로 이렇게 그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알려진 사람이고 이 기사 내용만 봐도 누군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실명을 밝히겠습니다. 이용희 씨라고. 네, 이용희 씨라고 하고 그 고려청자 관련된 무형문화재 장인이면서 네. 강진 동흔요 대표. 동훈요가 이제 그 도가죠. 도가 이름입니다. 도자기를 빚는. 네네. 그다음에 동흔 생명기 특허 상표 등록자. 네네. 그리고 이 도자기만 빚는 게 아니라 직관 역할도 네. 풍수도 좀 보신다고 합니다. 직관으로도 활동을 많이 하셨다고 네.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주희 씨. 네, 이재명 정치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 이제 내용으로는 그 이재명이 이제 대선 패배한 이후에 이제 지방선거 때 이제 재보궐에 나갔는데 이 지방선거 3일 전에 이제 경주희 씨 원중 사람들과 함께 그 이재명 대표 부모님 묘소에 가서 보니 이 이재명 대표 부모님 묘소 방향이 안 좋다. 네. 방향이 잘못돼가지고 기가 약하다. 그래서 네. 이 자신만의 노하우, 네. 생명기 네. 테크닉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 돌을 6개인가를 생명기 글자를 네. 그 자기가 이제 거주하는 강진에서 돌을 구해와가지고 네 써서
박았다고 해야죠. 그게 또 강진돌이 다른가 봐. 참나 진짜. 그래가지고 뭐 이제 선거가 이제 임박해가지고 또 이 문중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랑 연락할 수 있는 연락이 닿지를 않아가지고 일단은 저지르고 뭐 이건 좋은 뜻으로 한 거니까 나중에 뭐 설명해주면 되겠지 해가지고 네. 말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사단이 벌어진 거죠. 이게 이제 뭐 말하자면 그런 거지. 이게 좀 보면 좀 짜증 나는 게 이거 기사는 3월 31일 날 떴나 뭐 그렇잖아요. 네네. 지난주지 이것도. 아 지난주였나? 뭐 때문에 또 체포동의안 그 주니까 3월 초죠. 3월 초. 3월 초였나? 네. 아무튼 이 기사 뜨고 나가지고 그때 바로 얘기를 해도 되는 건데 이렇게까지 묵혀놨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는 결국 이 사람들 그냥 쉬쉬하고 있다가 경찰이 자본호 조회하고 하면서 계속 그러니까 수사망이 좁혀오니까 쫄아서 자백한 거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네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기사가 뜨니까 이재명이 트위터에 글을 올렸어요. 당일날 4월 6일 날. 부모님의 묘소를 훼손하는 행위는 이의 여하를 막론하고 벌어져서는 안 될 일입니다.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일단 이게 묘역 훼손은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엔 봉분에 직접적으로 뭘 한 게 아니고 묘 주변에 그냥 돌 6개를 그냥 꽂아 놓은 거예요. 그게 그 장덕천 변호사께서 하셨나? 그 SNS 글을 올렸는데 네. 사실 그 묘소 훼손이라는 게 판례를 보면은 네. 대체로 봉분의 모양에 직접적인 어떤 변형을 갖고 오거나 그러니까 네. 그 봉분을 뭐 좀 깐다거나 그렇죠. 예. 네. 그런 게 있어야지 묘역 훼손. 그러니까 묘를 파헤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건 그냥 작은 돌을 6개를 박아 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사이드에 그냥 네. 좀 데코레이션 했다고 해야 되나? 땅 판 것도 아니에요. 그냥 땅에다가 그 납작한 돌이잖아요. 돌이. 네네. 납작한 데다가 생명기를 써가지고 이렇게 세로로 세워가지고 박아 넣은 거예요. 그냥. 그 말뚝처럼. 네네네. 근데 그것도 이제 뭐 깊숙하게 박아놓은 것도 아니고 그게 이제 재현 사진인지 아니면 당시의 현장 사진인지 발견 당시 현장 사진인지 모르겠는데 네. 사진을 보면 돌이 반쯤 그냥 박혀 있어요. 그 이렇게 보면 보일 정도로. 그래서 이거를 훼손이라고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애매해 보이기는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네네. 그러니까 이게 참 표현이 뭐라 그럴까? 이게 묘소를 훼손했다 이런 표현이 아니 그래도 그 일면식도 없을 수도 있지만 그 같은 문중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좋은 뜻으로 한 네, 건데. 그리고 잘 되라고 해준 건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그렇죠. 뭐 이것도 피해자 코스프레지 말하자면. 네. 그리고 자꾸 묘역 훼손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그 이재명이 요거 관련해서 SNS 글을 올릴 때 뭐 봉분이 훼손됐다 위에 또 누가 봉분 위에 올라서 짓밟은 것 같다 그런 소리를 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일단 봉분이라는 게 그냥 흙더미가 아니잖아요. 엄청 다지잖아요. 네네네. 다져가지고 사람이 올라서 짓밟는다고 그렇게 그 봉분 보면 실제로 볼록하지 않고 위가 평평하게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건 사람이 밟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관리 안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좀 무너졌구나. 네, 무너진 거예요. 풍화되고 날아가고 그런 거야. 근데 그거 가지고 무슨 뭐 봉분을 밟았네 그런데 그러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 새끼 묘역 관리 개판을 했구나. 그렇게 생각이 안 들고 일단. 뭐 정치를 한다는 이유로 돌아가신 부모님께 불효를 저지른 것 같아서 죄송하고 가슴 아프. 왜? 아니 또 잘 되라고 한 거라니까. 야, 네가 묘소 방향을 잘못 쓴 게 더 나빠.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런 식으로 하면 그렇지. 왜? 물론 이제 직관에 따라서 이게 방향에 오차는 좀 있을 수 있겠죠. 사람마다 보는 게 또 다르니까. 근데 뭐 더 이상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그렇다 치고. 네. 다만 복수난수라 했으니 악의 없이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수사국에 선처를 요청합니다. 복수난수가 이제 엎지른 분은 다시 담을 수 없다라는. 쓸데없는 한자를 쓰고 있어. 나도 이게 뭔 소리지 싶어가지고 괜히 찾아봤네. 이런 식으로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수사국에 선처를 요청한다고 하는데 이게 도굴죄는 반의사 불벌죄. 네네. 반의사 불벌죄라 가지고 선처 요청하고 안 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일단. 근데 뭐 도굴이 아니게 그냥 결론 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도 그냥 해프닝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그렇죠, 네. 실제로 뭐 이렇게 뭐를 파헤쳐가지고 뭘 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없어서 의도는 아니기 때문에 네. 도굴죄로 갈 것 같지는 않은 그런 느낌적 느낌. 네. 보발못에 그런 느낌적 느낌이 드는데 아무튼 뭐 선처를 요청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좀 웃기기도 하고. 애초에 이게 무슨 피해자 왜 부모님 묘가 저거 됐다고 그러는 거지 자꾸. 네. 뭐 욕보였다는 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재명 특유의 그 자세죠.
늘 보여지는 나는 잘못한 게 1도 없다. 네. 예. 그러니까 나는 그럴만해서 한 거다. 네. 그러니까 자신이 뱉은 말을 주워 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좋은 뜻을 했던 뭐든 상관없이 당신들은 내 부모님의 묘를 훼손한 거잖아. 네. 모양을 뭐 좀 바꿔놨잖아. 그러니까 뭐 내가 그런 말 한 거는 자연스러운 거다. 난 죄가 없어. 그러니까요. 이런 의사표시를 한 거라고 저는 보이더라고요. 이거 지금 이 SNS 글 보면 이 문중 사람도 정 떨어져야 정상이야. 아, 그럼요. 당연하죠. 와, 이런 새끼가 어딨나 싶어야 되는 거야. 저는 거의 상당히 높은 확률로 이제 문중에서 내놓은 자식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정말 싸가지가 없고 일단 그다음에 또 보면은 지금 좀 웃기게 된 양상이 보면 이제 기배틀을 붙어야 돼. 기배틀. 네. 처음에 뭐 이렇게 처음에 글을 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뭐 자기가 아는 뭐 다른 직관이 가다가 뭐 이렇게 나쁜 기운이 모여가지고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지 처음에. 뭐 그래서 막 뭐 흉맨이 뭐니 뭐 양밥 뭐 하여튼 뭐 이상한 뭐 전문 용어는 잔뜩 뭐 나쁜 기운 오는 했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 보면 이제 한 사람이 또 떡 나와가지고 저거 저주라고 그렇게 딱 단 사람이 있었고. 네, 있었죠. 이게 관련해서 유튜브 찾아보면은 그 이재명 생명살로 찾아보면은 최초에 생명살이라고 주장을 했으니까 예. 생명살이라고 그 보면은 온갖 점쟁이들 들러붙어 가지고 저주라고 이렇게 유튜브에 올린 것들 엄청 많아요. 자, 이 사람들이랑 이 상민기 특허내신 이 무형문화재 이분들이랑 기배틀 붙어야 되는 거야. 누구 말이 맞는지. 애초에 그 길을 감지했다는 그냥 그 직관이랑 이 사람은 배틀 붙은 거야. 아니 나는 나는 좋은 의미로 써줬는데 어디서 나쁜 기운이 발견됐냐고. 이게 그 유튜브 무속판 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재밌죠. 예. 진짜 재밌거든요. 저도 가끔 가다가 이렇게 괜히 기분 좋아지고 싶을 때 또 찾아가는 채널이 하나 있거든요. 주로 이재명 까는 점을 점 보는 데입니까? 그렇죠. 가끔 제가 농담 삼아서 그분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시사무당이라고. 이분은 정치 유튜버라고. 왜냐면은 지난 대선 틀렸거든. 이재명 된다 그랬던 사람이. 아니 이낙연 대표가 기운이 좋다고 그랬었거든요. 경선 때. 예. 윤석열도 그 기운이 안 좋고 막 그랬었거든 처음에. 근데 이제 틀렸거든. 근데 어쨌든 보면 기분이 좋아져서 저는 가끔 갑니다. 그래서 아무튼 기배틀 붙으셔야 되고 이분들은. 네네. 누구의 기 감지력이 정확한지 판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저는 생명기에 한 표 던집니다. 이분은 이 돌이 무기잖아. 이거 그냥 돌로. 그리고 이제 뭐 여러모로 볼 때 이제 자작극 아니냐. 왜냐하면 저기 그 비서실장이 그분 돌아가시면서 이제 그 유서 나오고 하니까 그거 덮으려고 터뜨린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많이 추측을 하셨고. 맞다. 시기적으로. 그거였구나. 체포동이 아니라. 체포동이 아니고 그거였죠. 그거 이제 덮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제 많이 추측을 하셨고. 뭐 실제로도 그런 효과를 많이 봤으니까. 그래서 자작 아니냐 이제 그렇게 많이 의심을 하셨는데 뭐 이것도 이제 정황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 부합되는 면이 있습니다. 보면은 이재명이 이제 근거가 남아 있는 게 작년 9월 10일 날 성묘를 했어요. 네네. 이건 이제 지 채널에 라이브를 올려놓은 거라 가지고 1시간 가량. 제목이 그겁니다. 코찔찔이의 고향 경북 안동 봉화 골짜기 궁금하신가요?라는 제목에 이제 유튜브 라이브 영상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이재명 채널에 들어가 보면은. 네네. 참을고 하면서 이제 고향 간다고 성묘로 간다고 그렇게 그 참을고 하면서 라이브 한 건데. 그럼 이날 가가지고 못 봤냐고. 돌을 6개를 세워놔서 박아놨는데. 그러니까 그 돌이 보였다면서요. 그게. 그러니까 눈에 띄었을 텐데. 그때 6개니까는 이렇게 뭐지 그 둘레를 이렇게 쫙 감싸면서 이렇게 박아놨을 거 아닙니까? 뭐 하나라도 눈에 뜰 텐데. 충분히 보일만 하죠. 네. 뭐 벌처는 뭐 예를 들어 사람 시켜서 할 수도 있겠죠. 네. 뭐 바쁘고 돈 많은 사람이면 그럴 수 있으니까. 뭐 벌처는 사람 시켜서 했다고 쳐도 성묘를 갔으면은 그 봉분에 술 한 잔 뿌리면서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보잖아요, 다들. 그렇죠. 뭐 이렇게 잡초 같은 거 올라와 있으면 뽑기도 하고 그렇죠. 뭐 충분히 이제 그럴 수 있는데 그것도 못 봤다 그러면 그것도 좀 이상하고 말이 안 되고 일단.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너무 공교로웠기 때문에 자작극이라고 볼 수 있다. 자작극이라고 이제 볼 수 있다가 아니라 뭐 자작극으로 보는 게 뭐 타당하다 충분히.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참. 다만 이제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이제 생명기 네. 이 이용희 씨 네. 이분의 인터뷰를 보면은 뭐 꽤 진정성 있는 네. 뭔가 억울함이 느껴지는 그런 인터뷰거든요. 당황함도 엿보이고. 그렇죠. 그래서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 마지막에 보면 그 얘기 하잖아요. 이게 그 수사한다고 다 뽑아놨잖아. 돌을 다시 박아놓으시기 바란다고. 기가 부족하다고. 네네네. 아, 그 얘기도 했군요. 네네. 저는 그런 이분들의 그 인식이 좀 이렇게 그 양가적으로 좀 느껴지는 게 가장 네. 뭐 예를 들어 자기 정치인 사람이고 하니까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이제 그것까지는 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좀 더 그 뭐 대승적인 입장으로 보면은 참 이기적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지방선거 3일 전이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 이재명이 당선되는 게 중요한 그 시국에서 단순히 이재명 한 명 당선되는 게 중요했나? 그건 아니지. 민주당이 살아야 되는 거였잖아. 네네. 그리고 뭐 크게 보면 민주당이 살아야 이재명이 사는 그런 판이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이 돌을 민주당 사이에 갖다 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좋다 이거예요. 저기 부모님 기 부족해서 거기다 박아놨다고 칩시다. 박아놓고 그냥 끝낼 게 아니라 당사에 몇 개 갖다 주면서 그렇게 얘기해야 되잖아. 저기 이재명 그 부모님 산소에서 내가 꼽아놓고 왔다고 전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렇게 말해야지 좀 이 사람들의 진정성이 저로 느껴지지 지금 이 상황으로는 봤을 때 그냥 존나 이기적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이재명 하나만 잘 되면 땡이야? 저는 다른 의미로 경주이시에서 뭔가 빅픽처를 그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 게 네. 경주이시 출신 대통령이 이미 한 명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이명박이죠. 네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잘 돼가지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 그러면은 정당을 초월해서 경주이 씨가 양당의 공이 한 명씩 대통령을 낸 거야. 그러면은 누가 짱입니까? 양당에 공이 한 명씩 냈는데 개 호로 새끼들만 두 명 대통령으로.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기적인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경주이 씨가 짱짱맨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전두환 집안 정치에서 전두환 자랑수로 하든가. 모르겠네요. 그런 건 나 못 본 것 같거든. 예, 눈에 특별히 이렇게 뭐 보도되거나 알려진 거는 없는데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이기심이 발동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충분히. 아무튼 참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좀 많이 좀 화가 났었고 저는 이 행태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가 이제 이번 주 인터넷 유사과학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사회를 망치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뭐 나중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기가 선민기 봐가지고 당선됐다고 이재명 당선됐다고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러면 이제 막 장사가 막 잘 되는 거지. 뭐 장사도 뭐 그걸로 장사하는 것 뭐 쪼잔하게 장사하는 것도 그렇다 치고 상표권 등록도 했으니까. 이런 식의 인식이 퍼지면 인과성 자체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게 지금 현대 사회를 이루는 근간이 그런 어떤 그 인과성을 파악함으로써 현대 사회의 근간이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지금 사법 체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어떤 판결을 내릴 때 원인과 결과를 따져가지고 판결을 내리잖아요. 재판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재판의 기본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식의 인식이 퍼지면은 그런 거 다 의미 없어지는 거야. 그냥 신통력으로 다 되는 거야. 그래서 참 이런 식의 인식 자체가 되게 짜증이 난다. 근데 뭐 이게 그냥 비단 이 집안만 이러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지지자들이 하는 짓거리 똑같은데 지금 이재명 지지자들이 이낙연 대표 탓하는 것도 인과성을 초월한 이거 다를 게 없어요. 사실은 보면은 이낙연 대표 나쁜 기운 끼쳐가지고 이재명 떨어졌다 그 소리 한 거랑 다를 게 없어. 당신들이 그 100번 양보해서 우리가 안 찍어서 졌다고. 우리 탓하는 그 수박 탓하는 건 그렇다 치자. 뭐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긴 하지만은. 근데 어쨌든 우리가 안 찍은 건 사실이니까. 윤석열 찍은 건 사실이니까 그건까지 그렇다고 칩시다. 이낙연 대표를 왜 욕을 해? 이낙연 대표는 그때 정말로 온갖 수모를 참아내면서까지 선거운동 해줬던 사람인데 우리한테까지 우리한테 들어도 뭐 우리 중에도 이낙연 대표 그 당시 욕했던 사람도 있고 그것 때문에 등 돌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손해를 감수하면서 한 거예요 그때는. 네. 그런데 그런 양반을 붙잡고 지금 이제 뭐 상주 보러 들어왔는데 거기 대고도 욕을 하고 있고. 이 천하에 이런 쓰레기들이 세상에 어딨나 진짜 도의도 없고 무슨 이 유사과학자 무지랭이들이랑 다를 게 뭐 있어 진짜로. 그러니까 저런 인간들은 어떻게 같은 당을 해. 그러게 말입니다.
답이 없어, 답이. 하고 싶어도 답이 없어. 내가 김어준이 돼야 돼. 저런 양반들이랑 손을 잡으려면은 우리가 김어준이 되는 수밖에 없어. 그러지 않고서는 답이 없어. 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저는 수염이 안 나가지고, 수염이 그렇게 안 나가지고 못합니다. 예, 살은 어떻게 찔 수 있을 것 같은데. 살은 비슷하게 돼가는 것 같은데, 예. 그거는 부족해. 수염 뭐 붙일까? 털오구로 개명할까, 털오구. 털오구. 네. 뭐 갑자기 웃음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 소식입니다. 이제 최근에 민주당이 일본을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네, 얘들이 이제 4월 4일날 입장문을 냈는데,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저지 대응단 정부 여당이 하지 않으니 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에 갑니다라고 이제 입장문을 냈어요. 네. 말 그대로 이제 지금 윤석열이 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는 거에 관해서 지금 뭐 민기적대고 그냥 별 위기의식 없이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직접 정부에서 저 모양이니까 직접 나서겠다 그러고 이제 일본 가겠다고 그렇게 이제 성명을 냈어요. 그래서 뭐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저지단 해가지고 뭐 의원들 주르륵 있고 해수위원회 뭐 국회의원까지 이제 이름을 이렇게 걸어가지고 입장문을 내고 4월 6일부터 8일까지 이제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을 했어요. 네. 윤재갑, 양이원영, 위성곤, 윤영덕 이렇게 네 명이 갔는데 이제 왜 갔는지 모르겠어. 보면은 일단 가가지고 뭐 애초에 이제 도쿄전력 여기가 이제 저기 뭐 후쿠시마 원전 네네. 그 가동하는 회사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그 발전 민영화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후쿠시마 도쿄전력 신축구 사업을 가겠다고 이제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신축구 사업에는 도쿄전력 본사가 있는 게 아니고 송배전 자회사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도쿄전력 파워그리드라는 자회사가 있는 건물이고 실제로 이제 도쿄전력 본사는 뭐 다른 지역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급히 또 목적지를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총국을 빚었고 그래서 이제 목적지인 본사 건물에 갔더니만은 입국컷 당한 거야. 네네. 사전 약속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다. 입국컷을 당했어. 그래서 그 앞에서 뭘 했냐. 그냥 현수막 펼치고 기자회견 20여 분간 하고 끝냈어요. 기껏 국회의원 4명이 일본까지 가가지고 한 짓이 이거야. 얘네들도 사비로 간 것도 아닐 거 아닙니까? 사비로 간 것도 아니지. 당연히 세비 받아서 갔을 텐데. 그리고 또 이제 뭐 또 입국구에 그 일본 그 시민단체 뭐 관계자랑 이제 면담한다고 간 것도 보면은 이게 그 뭐 탈원전 및 매립 반대 활동을 해온 구마모토 가즈키 메이지 가쿠인 대학교의 명예교수하고 면담을 했어요. 네네. 이것도 뭐 여러 날림을 해가지고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접견하고 하면 어떻게 뭐 연구실이나 하다못해 대학 교수 연구실이나 아니면 좀 이렇게 그 촬영도 하고 이렇게 어떤 그 기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취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 녹음실 같은 데 빌려가지고 한 거야. 그러니까 되게 좁은 방에서. 네, 그 원룸 아파트 임대 개조한 이제 임대 회의실 여기가 이제 네네. 17평방미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1시간에 한 10,000원 정도는 빌릴 수 있는 그런 이상한 장소 빌려가지고 대충 했고 그다음에 뭐 또 이제 시민단체 또 대표랑 만났는데 이 양반이 이제 양이원영이랑 원래 좀 그 친분이 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건 또 어떻게 컨택했냐면은 그 3일 전에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4월 6일에 시간 비냐고. 그래가지고 급하게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연락 온 것도 통역 측에서 연락이 왔고 의원실 측에서 공식적으로 연락해 온 것도 없대요. 진짜 매너 없다. 면허도 없고 그냥 개판이야. 그냥 일본 가볼까? 그러고 그냥 갔다는 거야. 그냥. 우리 가니까 좀 만나주세요라고 통역하는 사람이 연락을 했고. 계획도 없이. 그리고 이제 애초에 이제 기자 간담회라는 게 처음에는 한국 대사관에서 이제 간담회 하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시민단체 회의실로 장소를 바뀌었다가 결국은 거기도 제대로 장소가 안 잡혀가지고 도쿄전력 그 본사 건물 앞에서 길거리에서 한 20여 분 걷다 늦다 끝난 거야.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이 방문단 측에서는 뭐 저희 대사관에서 너무 협조를 안 해줘가지고 대사관 장소가 안 났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또 대사관에서는 이게 뭐 특정 정당 의원들 모았을 때 장소를 빌려준 전례가 없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느 쪽 말이 더 타당한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얘네들이 아무 계획 없이 그냥 가면 되겠지. 그런 식으로 밀어붙였다는 인상이 강해요. 그러니까 급조했다. 네. 지금 그냥 분위기에 여론 동원용으로 네, 뭐 네. 하나 그냥 그림 하나 만들어내려고 네. 그냥 다짜고짜 쳐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소리를 듣기 딱 좋네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되게 좀 골 때리는 일을 하나를 또 저질렀는데 네, 4월 7일 날은 이제 후쿠시마 공동진료소라는 데를 방문을 했어요. 네. 여기가 이제 어떤 데냐면은 그 이제 일본의 혁명적 공산주의자 동맹이라는 동맹 전국위원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동맹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네. 얘네들은 뭐냐면은 일본에 이제 공산당이 있잖아요. 네. 공산당에는 정당이 있고 여기는 이제 소수의 의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일본 공산당은 어떤 스탠스냐면은 소련도 부정합니다. 그 현재 중국도 부정합니다. 북한도 물론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어떤 지금 기존 공산국가들이랑 뭐 연대하거나 교류하는 그런 정당은 아니에요. 그냥 네. 이제 공산주의 자체, 그러니까 막시즘 자체를 신봉하고, 그러니까 노동당에 가까운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 공산당은. 네. 그래서 이제 기존 일본 공산당 같은 경우는 이 혁명적 공산주의자 동맹을 부정을 해요. 얘네들이 어떤 성격이냐면 일본 공항에서 규정하기를 얘네들은 거의 반국가 단체, 테러 단체 가깝게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왜 그러냐면 실제로 그런 어떤 그 폭력, 그러니까 소요 사태나 어떤 폭력 같은 거를 많이 행사를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거점인 곳을 방문했다고요? 그러니까 2020년에 일본 공안에서 이 후쿠시마 공동진료소를 거점으로 규정을 한 거야. 거기를 딱 찾아간 거야, 얘네들이. 아니 뭐하러? 뭐 이제 이제 후쿠시마에 있으니까. 후쿠시마라서. 네. 후쿠시마 가가지고 일반 시민 면담도 다 컷당했어요. 일반 시민 대부분 그냥 그러니까 사전에 조율도 안 하고 그냥 들이댄 거예요 무조건 무턱대고 들이대가지고 그 시민 면담도 딱 한 명 짧게 다 거부하고 그다음에 후쿠시마 관련 이제 뭐 저기 시민단체나 아니면은 또 그쪽이 어떤 그 행정기관들이 있잖아요 방문을 다 컷당했어요 100% 아무데도 못 갔어 후쿠시마까지 갔는데도 그리고 이제 갈 데 없으니까 여기 가가지고 사진 받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예를 들어 일본 내에서 거의 테러 단체로 찍힌 그런 단체의 거점인 거예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이제 언론에서 이제 물어보니까 우리 그런 데인 줄 몰랐다. 그렇게 또 해명을 하고 있어. 아니 어딘지도 모르는 데를 그럼 왜 가냐고. 그러니까 이 바보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결국은 뭐 그렇게밖에 답이 안 나오는 거야. 뭐 양현영은 1월 달부터 뭐 저기 일본 가는 걸 추진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뭐 거의 한 석 달 동안 준비를 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요. 근데 이딴 식으로 했다면 이거는 진짜로 뭐 진짜 뭐 이런 등신들이 없는 거고 무능력의 극치 네. 아닙니까? 그게 아니면은 그냥 뭐 한번 가볼까? 그러고 이제 막 무턱대고 들이댔다는 저는 그런 느낌이 가요. 1월 달부터 준비한 것도 아닌 것 같아 이거. 1월 달부터 준비하면 아무리 무능해도 이렇게 할 수는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까 그 반 히데유키 그분처럼 뭐 3일 전에 전화 받고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쇼즈를 한번 해보려고 갔는데 쇼즈도 제대로 못 하고 맨날 계속 이제 3일 내내 헛발질만 하다가 들어온 거예요. 이건 이제 나라 망신이지 이 수준이면은. 아휴. 그러면서 뭐 대사관 탓을 하나. 그러니까 이거 지금 민주당 의원들 자질 자체가 너무 엉망이에요. 이 수준이면은 진짜 뭐 이거 어디 내놔도 부끄러워 진짜로. 네. 어디 내놓지도 못해 부끄러워서. 여기에 우리의 소중한 세금이 쓰였군요. 그렇습니다. 야, 진짜 비행기 티켓값이 아깝네요. 티켓값이 아깝지. 네. 이코노미 타고 갔다고 해도 아깝네. 이코노미 타고 갔겠어 근데. 비즈니스 타고 갔겠죠? 네, 비즈니스랑 타고 갔겠지. 진짜 한심합니다. 네. 자 이제 이번에는 좀 한심함을 넘어서 가지고 이건 어떻게 보면 되게 위중한 사안인데 박찬대 얘기 한번 해봅시다. 이게 좀 의외였어요. 4월 5일날 이제 뉴스타파를 통해서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은 왜 떠불어 그러냐? 더불어 묻고 따블로 가. 그러니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진 부정 채용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뉴스타파에서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아 진짜 이렇게 제목을 썼어요? 네네. 그래서 요거 내용을 보면은 2016년에 지금 박찬대가 이제 2선이거든요. 꼴에. 나 초선인 줄 알았어 솔직히. 그러게요. 관심이 없어가지고. 예. 2016년에 이제 당선이 됐는데 당선 직후에 선거법으로 걸렸어요 박찬대가. 아. 그래서 당시에 경찰 수사 들어갔고
의원실 앞세까지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박찬대가 캠프 상황실장이었던 김모 씨가 구속이 됐는데 이 양반도 정치인입니다. 2014년에 이제 인천시의원으로 출마를 했던 사람이에요. 네네. 이 사람이 구속된 사유가 보면은 자원봉사자들한테 금품을 살포했다. 그런 혐의로 해가지고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구속되고 나가지고 이거 박찬대랑 관련 없다. 내가 그냥 독단 날리는다. 그렇게 다 이제 말하자면 덮어 쓴 거예요. 덮어 쓴 걸로 보이게 그렇게 증언을 해가지고 박찬대까지 수사가 들어가지 않고 이 양반 구속되면서 수사가 끝났어요. 거기서 막혔어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이후에 이 사람이 이제 구속되고 나가지고 이제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인천에서 이제 운수업을 하던 A 씨라는 분인데 이 양반이 이제 박찬대 의원실 측에 접근을 해가지고 이 구속된 김 씨, 네. 이 사람 가족들한테 돈을 씁니다. 남편 없으니까 수입이 없어졌을 거 아니야. 네네. 그래서 이제 부인이랑 자식들 살라고 인근에 오피스텔을 잡아주고 연수 쪽인가. 그리고 이제 월세랑 관리비를 다 대줬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한 2,900만 원 가량 들어갔다고 네네. 합니다. 그리고 이 양반이 이제 운수업 사업가인데 자기 회사에 또 이 김씨 부인을 취직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길게 일하지는 않고 5달 정도 일했는데 그 5달 일하고 나서 퇴직금까지 챙겨줘가지고 한 1,200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네네. 그 다음에 이 김 씨가 결국 이제 집유로 나오거든요. 네. 집유로 나오니까 회사의 대표로 또 취업을 시켜줍니다. 자기 운수회사 대표로. 그래가지고 이제 법인카드로 많이 끌고 월급도 나오고 해가지고 지금 A 씨가 김 씨 측한테 지원한 돈이 한 1억 원 정도. 네네. 알려진 바로는 지금 그 정도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돈을 쓰면서 요 A 씨가 그럼 뭘 대가로 받았냐? 이 김 씨가 구속되고 나니까 박찬대 보좌관으로 취업을 합니다. 사급으로. 네. 사급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이게 사급이 이제 의원 보좌관 중에 최고위직 직급이라고 합니다. 김현지 같은 거네. 그런데 이제 이 A 씨가 그래서 이제 사급 보좌관으로 활동을 하다가 네. 2018년에 이제 관두게 됩니다. 모종의 이유로 인해서. 이게 무슨 이유인지 기사에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튼 자기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퇴직을 사표 쓰고 나온 게 아니고 잘렸나? 네, 잘리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2018년 11월에 이 A 씨가 김 씨한테 내용 증명을 하나를 보내요. 내용 증명 내용이 뭐냐면은 공직선거법 수감 중 지출금 변제 요청 및 사급 보좌관 자리 약속 실행이라고 해가지고 귀하는 공직선거법으로 구속수감 중 귀댁 생활비 및 더불어민주당 연수갑 지역 사무실 운영비 및 운영을 부탁하며 사급 보좌관 자리를 약속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자기가 사급 보좌관 들어가긴 했는데 잘렸으니까 그때 내가 너한테 쓴 돈 다 뱉어라. 그렇죠, 그렇죠. 그런 내용으로 이제 내용 증명이 나간 거예요. 내용 증명을 보낸 거예요. 이제 사급 보좌관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요 이제 기사에서 이제 전직 민주당 보좌관이랑 인터뷰를 딴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8구급 보좌관 같은 경우는 윗급 보좌관들한테 이름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4급은 보좌관이고 보통 이제 5급은 비서관인데 요 4, 5급들은 의원이 직접 뽑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실무를 책임지기도 하고 이 사람들에 따라서 의원실의 성격이 많이 규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원이 물론 의원실의 얼굴이긴 하지만은 실제로 민원받고 그런 거는 이제 이 4, 5급들이 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 가지고 의원들이 직접 면접을 하고 뽑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사람들이 다 인건비는 다 세금으로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요 구조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A 씨가 김 씨한테 이제 김 씨 생활비를 대줬잖아요. 네. 일자리도 주고. 근데 그 와중에 박찬대가 자기 비서관을 꽂았단 말이지. 그러면 세금으로 김 씨 옥벌하지 않은 거랑 마찬가지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사실을 모를 수가 없죠. 보통 이런 4급 보좌관 자리는 직접 뽑으니까 그렇죠. 이 네. A 씨와 김 씨 사이에 있었던 내용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리고 뜬금없이 이 지역 사업가를 4급으로 뽑을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 전에 정치활동 했던 사람이 아닌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2014년 2016년 2016년 때의 공직선거법이 이제
김 씨가 입을 다물어 가지고 박찬대까지 가지는 않았는데 사실은 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박찬대까지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매우 높고 이제 그 총대를 매준 대가로 이제 박찬대가 그럼 네가 총대 좀 매줘라. 이거 너 들어가도 금방 나올 거고 그동안의 생활은 내가 네 가족들 생활비는 내가 대줄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생활비 대준 거를 김 씨가 대준 거지 말하자면 구조가 그렇게 되는 거지. A씨가 대준 거고 예. 그다음에 A씨한테는 보좌관 자리를 줘가지고 또 이제 손실을 네. 보상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준 네. 걸로 이제 구조가 짜여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그 알선수재랑 제3자 뇌물죄 이제 혐의가 적용이 가능한 그런 이제 범죄적 구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 요까지만 해도 상당히 골 때리는데 후속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4월 7일 날. 네. 이게 더 골 때립니다. 이제 박찬대가 이 후속 기사 제목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언론 보도 무마 의혹. 요거는 이제 그 4월 5일 날 사실 보도된 내용이 그 뉴스타파 단독도 아니고 새로운 것도 아니고 2018년 12월 10일 날 이미 보도가 됐던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인천 지역 신문인 기호일보에서 먼저 보도가 됐었는데 네네. 여기 이제 기사 제목이 당시 기사 제목이 1년여 의원 보좌관 생활 남은 것 빚분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거 그러면 A씨 이야기인가? 네, A씨 이야기죠. 네네. 근데 이제 이때 뭐 뉴스타파에 나왔던 내용 증명 같은 것도 이때 기사에 다 나왔어요. 네네. 근데 이 기사가 왜 확산이 안 됐냐? 당시에 기사가 단발성으로 끝났고 그다음에 모든 게 다 익명 처리가 됐어요. 의원 이름 박찬대 이름도 안 나오고 민주당 소속 의원인 것도 안 나오고 그다음에 나머지 사람들 다 이제 비실명 처리가 돼버리니까 이게 뭐 누구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기사만 봐가지고는. 근데 그것도 단발성으로 딱 나오고 그쳐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 관련 취재 기사에 이제 그 취재 기사 인터뷰를 땄어요 뉴스타파가 보면은 2018년 11월경에 이제 이 A 씨를 만나가지고 수차례 인터뷰를 했고. 네, 기호일보 기자가. 네. 네네. 그래서 당초 계획은 이제 1면에 기사 하나가 나가고 관련 기사가 3면이나 4면에도 나가기로 돼 있었고, 그다음에 총 6편에서 8편 정도로 쭉 이제 연재해가지고. 이 정도 분량이면은 취재 내용이 상당히 탄탄했다고 예상할 수 그렇죠. 있겠네요. 상세하게 보도할 예정이었는데 이게 이제 데스크랑 그래서 조율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연락이 온 거야. 최종 승인을 이제 딱 받으려고 하는데 그 사장한테 전화가 온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박찬대하고 같이 있다고. 그 박찬대 이 기사 나간다는 거 내용을 다 알게 됐다고. 그러면서 이제 뭐 편집국장이 이제 그 연락을 딱 받으니까 기사 좀 분량 줄이자.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원래 이제 6편 연재 기사를 쭉 하려고 했는데 그거 다 컷당하고 최초에 보도하려고 했던 기사도 그렇게 이제 다 지워진 상태로. 네네. 이거 누구 이야기인지 알 수 없는 상태로 그렇게 한번 뚝 던져주고 만 거야. 근데 이 기자의 증언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크로스 체킹이 되는 게 그 작년에 기호일보 노동조합이 보도를 부당하게 막은 혐의로 해가지고 기호일보 이 사장을 고발한 사건이 있었어요. 네네. 이건 이 사건 자체는 이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 이 당시에 이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남아있는 그 증언록이 있잖아요. 그 중에 보면 이 당시에 이제 그 사회정치부 데스크 정치사회부장의 이제 진술이 있는데 보면은 한상원 사장이 나에게 전화해서 박찬대 의원한테 전화가 왔다. 기사가 안 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더라. 참작해달라. 이렇게 말했다고 증언한 게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복수의 증언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럼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 관련해가지고 이제 뉴스타파에서 박찬대 의원실에 당연히 물어봐야 되잖아요. 물어보니까 뭐 모르는 바다. 뭐 그 사실과 다르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수사를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이 박찬대 의원 측 얘기가 얍삽하네요. 그러니까 기호일보 사장에게 전화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 전화하지 않았지. 직접 왔다니까. 뭐 직접 왔는지 전화를 안 한 건지 이제 그건 따져봐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편집국장 말로는 당시 이제 사장한테 연락이 왔는데 사장이 나 지금 박찬대랑 같이 있는데 야 기사 좀 안 나갔으면 좋겠다. 이러더라. 뭐 이제 이렇게 편집국장이 진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이렇게 뭐 쳐들어가 가지고 사장이랑 독대를 했을 수도 있는 거죠. 뭐 아무튼 지금 뭐 이 언론 무마가 사실 저는 더 괘씸하긴 한데 근데 네네. 실제로 뭐 실행을 받고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는다면은 애초에 이제 알선수재, 제3자 뇌물죄 이게 크지 않을까. 이거 빨리 수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게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박찬대는 뭐 지금 뭐 저기 벚꽃 옆에 벚꽃 사진 찍고 그러고 있던데.
너 그러다가 좆된다. 지금 좆다가 뭐가지 칼 들어오게 생겼구만. 지금 복고 사진 찍고 그럴 때 아닌 것 같다. 하여튼 뭐 이재명을 좋아할 만하네요. 그렇죠. 네. 그쯤 네. 이쯤 되니까 이재명이라도 빨아야지. 예. 그러니까 뭐 코딱지도 파들고 그렇죠. 막 그런 거지. 2016년에 당선되고 문재인 당대표가 얼마나 보기 싫었을까. 그러게 말입니다. 네. 이런 마인드였으면은. 그러니까 그때까지 박찬대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감 뭐 높았지. 별로 이렇게 네. 뭐 뭐야, 당시 문재인 당 대표를 위해서 뭐 한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튼 좋을 것 같으니까 그 뭐 봄을 즐기든지 아니면 즐겨요. 뭐 위기의식을 갖든지 알아서 하시고 갈 때 가더라도 네. 즐겨. 네. 갈 때 가더라도 즐기든지 뭐. 네. 먼저 이제 요 기사 좀 재밌었죠. 그 이제 4월 7일 날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 기사 하나가 나왔는데 가장 외교안보 잘 펼친 대통령 해가지고 이제 네. 2위는 김대중 대통령이다. 그럼 1위는 누구냐? 뭐 당연히 예상할 수 있죠. 이게 그러니까 시국이니까 재밌는 질문을 했네요. 그렇죠. 지금 윤석열이 예. 외교에서 계속 헛발질을 하고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87년 개헌 이후에 선출된 대통령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역대 외교안보 정책을 가장 잘 펼친 대통령이 누구냐라고 이제 질문을 던졌는데 1위는 다들 뭐 기사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안 보셨어도 예상 가능하죠. 문재인 대통령님이 25.4%로 1위. 그다음에 2위는 김대중 대통령님이 17%. 그다음에 3위는 노무현 대통령님이 15.7%. 그다음 4위는 이명박 11.2. 5위가 윤석열 10.4. 6위가 박근혜 7.9. 박근혜 7.9. 7위가 노태우 3.2. 8위가 김영삼 2.6. 잘 모르면 6.7인데 7, 8위가 저는 이거 너무 낮게 나왔네. 뭐 외교안보 정책 평가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긴 했지만은 사실상 이건 인기 투표에 가깝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면은 노태우 대통령이 제가 보기에는 국힘당 여기 이 리스트에 있는 국힘당 대통령 중에 외교를 제일 잘했어요. 네네. 뭐지 그 북한이랑 관계도 그렇고 그다음에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이즈음에 그 동구권 국가들이랑 수교를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렇죠. 본격적으로 했거든요. 네. 물론 이제 냉전이 무너진 시기이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전향적으로 선제적으로 그때 외교를 많이 뚫어놨기 때문에 지금까지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나라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얘기만 한정하고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 밑에는 저는 노태우가 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거는 그냥 인기 순으로 간 거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인기 순으로만 보기에는 또 생각외로 이명박이 너무 높게 나왔다. 그런 느낌도 있긴 아니, 있어요. 김영삼은 저기 IMF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고. 네. 그러면 뭐 이 순위가 타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닌데 박근혜보다 이명박이 인기 많아. 박근혜 탄핵으로 다 깎아먹어가지고. 아니 근데 노태우보다 많은 거는 좀 약간 이상해요. 노태우는 너무 옛날 사람이라가지고. 그런가.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지역별로 보면은 서울에서도 김대중 대통령이 1위예요. 좀 뭐 1위에 있는 게. 뭐 대구 경북은 그렇다 치고. 근데 아무튼 뭐 그 제외하면은 서울, 대구 경북을 제외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1위를 차지했다. 전 지역에서. 네. 네. 그래서 서울하고 호남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님이 가장 높으셨고. 네네. 이제 TK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그 정도는 뭐 충분히 충분히 이제 뭐 그럴만 하죠. 뭐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지지 정당별로는 국힘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현 대통령이 1위다. 네. 근데 이제 이 퍼센티지를 보면은 확실히 좀 차이가 나는 게 국힘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윤석열이 27.0이고 이명박이 25.1이니까 뭐 나머지도 대충 20% 언저리대로 그냥 또이또이 한 거예요. 네네. 다 그냥 고만고만 네. 하네요. 근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셉니다. 44.6%.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25%니까 이제 김 전 대통령이면 노무현 대통령이 비슷한 비율로 나왔고 문재인 대통령님이 더블 스코어까지는 안 가더라도 뭐 한 1.8배 정도로 더 많은 표를 네.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뭐 그다음에 또 뭐 정치 성향별로 보면은 중도층에서는 이 전체 결과는 비슷하게 나왔어요. 네네. 뭐 이제 문재인 대통령 22.8, 뭐 김대중 대통령님 20.3, 노무현 대통령 16.1. 그다음에 보수층에서는 이명박, 윤석열, 박근혜. 뭐 그다음에 진보층에서는 마찬가지로 또 아까 그 민주당 지지층이랑 비슷하게 네. 문재인 대통령님이 42.3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뭐 일단 이제 인기 투표로 보이기도 하는데 굳이 또 하나의 또 이제 이 질문 자체에 충실하게 또 해석을 해보자면은 외교는 민주당이 그냥 다 장악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면은.
그렇죠. 네네. 뭐 사실 뭐 이견이 있을 수가 없지. 이거 가지고 문제인데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렇게 맥락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님이 길을 김대중 대통령님은 사실 그때 이미 국제적인 민주 인사였으니까 그것 자체로만으로도 프리미엄 외교 무대에서 갖는 프리미엄이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님은 어떤 그 진실적인 그런 면으로 이제 많이 그 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이 가야 될 외교의 길을 제시를 해놓으신 거라고 볼 수 있죠. 실제로 뭐 신남방 정책이나 아니면 대미 외교나 그런 것들 한미 FTA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미리 선제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도 있고 못 하신 것도 길을 제시를 해놓으신 게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일정 부분은 그냥 따라가기만 되는 면이 있었죠. 물론 이제 그 따라간다는 게 쉬운 일은 제일 딸이었습니다.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엄청난 능력이긴 한데 다만 방향을 노무현 대통령이 먼저 제시하신 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분의 어떤 그 외교에 대한 이 정책 평가라는 거는 순수하게 정책만 가지고 평가를 한다고 치면은 따로 떼놓고 볼 건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다 쭉 이어지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바꾸어 말하면은 뭐 이명박, 윤석열, 박근혜 마찬가지야. 잘 이어받았으면 되는 거야. 전임 하던 거 잘 이어받았으면은 얘네들 그냥 쪼로로 이렇게 뒤에 밀려날 일은 없었을 수도 있었다. 네네. 근데 지들이 못해서 그런 거다. 괜히 뭐 그냥 전 정권 지우기 네, 이렇게 그러니까요. 하니까 밀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은 외교에 있어서는 좀 재평가돼야 된다. 네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이제 미디어토마토 이 뭐 여론조사 나온 김에 여기 보면 저 대통령 또 뭐 지지율 같은 것도 같이 붙어 있잖아요. 네네. 관련해가지고 이번 주 이제 그 여론조사 분석 좀 짤막하게 해봅시다. 뭐 비시님이 준비를 하셨죠? 네. 이게 트위터에 웬 그 이재명 지지자가 그림 깔끔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네, 예. 그림을 잘 만들었는데 예, 지도까지 이용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 꽃 데이터 이번 주가 월요일에 나왔을 거예요. 네네. 월요일에 나온 여론조사 꽃 김어준의 그 여론조사 기관에 나온 정당 지지율을 가지고 지도를 만들었는데 이제 부울경 빼고 불경 빼고 전 지역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지지율이 앞선다. 와 진짜? TK에서도? 얘는 TK도 이렇게 나온 거야? 당황스럽네. 나 순간 이거 처음에 바뀐 걸 몰랐네요. 당연히 이 어이가 없는데 불경이랑 TK가 바뀌어야 되는데. 뭐 물론 지금 대구에서 홍준표 별로 평가가 좋은 것 같지는 않긴 한데. 네네. 그래도 이거 정당 지지도니까요. 자,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51.6%, 국민의힘이 38.4%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압도하고 있다. 네. 네. 그래서 아주 기쁨에 찬 이런 깔끔한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네. 이게 근데 너무 높아도 차이가 그렇죠. 나도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네네. 두 가지에서 이제 이상한 점을 느꼈는데 하나는 양당 지지율 차이가 너무 크다. 네. 네. 한 10%까지는 뭐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거기서 3%가 더 넘어가니까 네. 좀 이상한데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50%를 넘는다고 거기서 연타로 그냥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참 뭐 일단 지금 시국이 안 좋기는 합니다. 그렇죠. 예, 국민의힘 쪽 지지율이 뭐 낮게 나오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조사들이랑 좀 비교를 해봤어요. 네. 그래서 3월 5주차 지지율을 싹 모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미디어 토마토에서는 양당 지지율 차이가 9.9% 차이 났고요. 리얼미터 10% 차이 났고 네. 당연히 지금 민주당이 우세한 걸로 결과가 나왔어요. 네. 이건 ARS 조사입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여론조사 꽃 얘네들은 ARS 말고 이제 면접조사도 하거든요. 네. 면접조사에서는 11.5%가 민주당이 높은 걸로 나왔어요. 이것도 이상해. 왜냐하면은 이렇게 크게 벌어지는 일이 잘 없거든요. 그렇죠. 면접조사에서는. 뭔가 아주 극적인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한은 네네. 이렇게 안 나오죠. 그래서 뭐 최근에 있었던 외교 참사가 물론 극적인 이벤트라고 하면 극적인 이벤트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죠. 뭐 어쨌든 다른 조사들하고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전국 지표조사에서는 여기는 3% 차이로 오히려 국민의힘이 살짝
앞서는 걸로 아직 이렇게 나오고 갤럽 같은 경우는 33대 33. 거의 이제 예, 민주당과 붙어있네요. 국민의힘이 동률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다른 조사들이랑 비교해 볼 때 여론조사 꽃의 민주당 지지율이 좀 네. 많이 뻥튀기 된 것 같다. 그런 느낌입니다. 뭐 일단 그 단순 수치만 놓고 보면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뭐 몇 번이나 이제 많이 말씀드렸지만 여론조사는 그 단순 그 절대 지표만 볼 게 아니라 추세를 파악하는 게 더 의미가 있다. 그렇게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 두 달. 네. 네, 네. 그러니까 2월 첫째 주부터 이제 이번 주까지 나온 4월 첫째 주까지의 여론조사 결과들을 좀 민주당 지지율만 가지고 한번 좀 네, 살펴봤어요. 네, 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좀 재미난 점이 나옵니다. 네. 재미난 점이 나오는 게 2월 달에는 민주당이 좀 힘이 빠졌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사법 리스크도 네, 있고 네. 그다음에 체포동의안이라는 그렇죠. 이벤트도 있었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그 이재명의 그 전 경기도 비서실장이셨던 분이 돌아가시기도 했고 네, 네. 그래서 민주당의 악재가 많은 거였거든요. 네. 따라서 그때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대부분의 조사에서 빠지는 추세였다. 빠지는 추세였던 겁니다. 네. 그런데 그게 이제 3월에 들어오면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 논란 그렇죠. 3.1절 즈음 해서부터 이제 네. 시작이 되는 거죠, 그게. 그러면서 다시 이제 민주당의 지지율이 반등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2월 달에서 4월 달까지는 V자 곡선, V자 커브를 모양을 띠게 되는데 3월 1일 언저리를 해가지고 이제 꼭지점이 생기는 거죠, V자에. 그렇죠. 네. 그런데 아니 이놈의 뭐 김어준의 조사는 네. 2월 달부터 그냥 민주당이 쭉 오른세입니다. 단 한 번도 꺾이진 않아. 이 추세대로 계속 가면 이게 뚫고 올라가는데 대기권 탈출 지지율인데 그거 네, 그냥 무슨 상승장입니다. 네. 예, 이 주식 사야 돼. 한 번도 꺾이는 거 없이. 예, 쭉 올라갑니다. 네. 무선 면접 조사에서는 살짝, 아주 살짝 한 1% 정도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이거 빠졌다고 보기 힘들 정도로 그리고 여기 이 꼭지점 기점도 다르잖아요. 다른 조사들이랑. 좀 빠르죠. 네. 네. 빨리 반등하죠. 네. 이때는 그 얼마 빠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쭉 올라갔다고 봐도 사실 좀 무방할 네, 정도로, 네. 네, 그러니까 좀 다른 조사들이랑 네. 양상이 차이가 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김어준네 조사만 뭔가 이상한 겁니다. 전 민주당 지지율이 쭉 그냥 아무런 변동 없이 쭉 올라가고 네. 있으니까. 풀만할 게 없었는데, 네. 그래서 참 이거 역시 김어준이 이거 언론사 하나 차리더니 아니 여론조사 기관 하나 차리더니 이 여론조사 주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 듣기 너무 딱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됐거든요.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혼자 너무 이상하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이거 이게네들이 이상하다. 중앙선관위를 통해 가지고 뭐 수사 의뢰를 해도 전혀 무방한 뭐 그런 상황이긴 한데 저는 살짝 좀 다른 방향으로 한번 원인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이게 제가 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거는 왜 했냐면은 이제 ARS 조사랑 무선 면접 조사의 약간 차이점을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하던 게 양당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지지율을 합한 수치가 얼마나 나오냐를 제가 매주 항상 딱 두 개를 더해서 비교를 해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알 수 있었던 거는 무선 ARS 조사의 양당 지지율의 합은 80%가 넘어갈 정도로 너무 많이 나온다. 그래서 무선 ARS는 정치 관심도가 높거나 이렇게 정독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네, 네. 여론이 좀 과대 표집된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고관여층이 몰린다. 네.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갤럽이나 뭐 전국 지표조사 같은 면접 조사에서는 네. 그래도 좀 정치 관심도가 떨어지거나 중도 성향의 네. 여론이 많이 반영된다. 네. 이제 이런 차이점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네, 네. 최근 그 2주 동안의 추세를 보니까 이 양당 지지율 합의 추세도 여론조사 꽃의 조사만 서로 그 추세가 달라요. 네. 그러니까 다른 조사들은 대체로 제자리거나 아니면 2월 첫째 주보다 4월 첫째 주에 양당 지지율 합이 살짝 빠지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정치 혐오가 막 그렇죠. 오는 거죠. 그렇죠. 짜증나는 예.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게 네. 양당 지지율 합이 조금씩 슬슬슬슬 떨어진단 말입니다. 네, 네. 근데 김어준 조사는 네. 쑥 올라가. 이것도 올라가. 같이 올라간다는 거지. 예. 양당 지지율의 합이. 네. 그러니까는 김어준 조사에서는 민주당, 국민의힘은 쫙 빠지고 민주당은 올라가니까 이 기간 동안 최근 2달이라는 기간 동안 민주당 지지자들의 응답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 아니냐. 이런 추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작이 아니라면은. 네, 양당,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굉장히 과다 표집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럼 숫자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ARS를 보면은 대체로 양당 지지율의 합이 80%를 넘습니다. 넘는데 80% 후반, 네. 그러니까 뭐 87% 정도까지 가끔 나올 때는 있는데 네. 85%를 잘 안 넘습니다. 네. 네. 대체로 네. 가끔 넘어요. 가끔 넘는데 김어준 거는 이번에 90%를 넘었어요. 이번 주에 양당 지지율 합이 90%를 넘어버렸어요. 중도가 없어. 예. 말이 돼.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얼미터 같은 경우 양당 지지율 합이 계속 83% 근처예요. 얘네는 이제 2월 첫째 주 다른 건 조사는 다 떨어지는데 리얼미터 살짝 올랐거든요. 근데 네. 올라봐야 네. 0.9% 올랐어요. 뭐 그러니까 큰 의미 없죠. 의미 없죠. 그러니까 네. 거의 그 추세가 네. 큰 변화가 없는데 김어준 거는 6.5% 늘었다니까. 83.5%에서 네. 90%가 됐어요. 네. 네. 그게 이상하죠. 그러면은 무선 면접조사에서는 어땠느냐. 면접조사에서는 보통 60%대가 나와요. 네. 근데 김어준네는 75.5%인가? 뭐 여기까지 나왔어요. 이것도 올라갔어요. 이상하게 높다는 거지. 예, 이상하게 높아졌어요. 네. 원래는 비슷하게 출발을 해요. 갤럽이랑. 한 네. 63%, 4% 네네. 양당 지지율 합이. 네. 근데 갤럽은 거기서 더 내려왔는데 한 62%, 1%대로 내려왔는데 얘네는 올라가서 75%까지 갔어요. 네. 혼자 그렇다는 거죠. 네, 혼자. 네.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이게. 네. 그럼 이게 과연 주작이 아니라고 한번 가정을 하면 사실 제가 이제 주작일 수도 있지만 네. 그거는 더 명확한 근거가 나와야지 주작이라고. 그렇죠. 네. 조사해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지. 네, 모르는 거죠. 네. 그리고 아마 기본적인 조사는 할 겁니다. 그렇겠죠. 네, 네. 중앙 선관위에 등록돼 있으니까. 네. 중앙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네. 중앙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뭐 기본적인 거는 모니터링을 할 거예요. 네네. 일단 그 표를 올리니까. 네. 네. 그래서 조사가 아니면은 왜 얘네 조사만 구속 이상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어준 자체가 독이다. 이게 의도하지 않지만 김어준이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네. 김어준이 너무 유명하잖아요. 김어준이 유명한데 김어준의 한계가 또 명확하거든요. 그렇죠. 마치 이재명처럼. 네. 그래서 여론조사 꽃이라는 게 김어준의 여론조사 기관이라는 거를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근데 또 낯설 거거든요. 아직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그렇죠. 갤럽이나 리얼미터처럼 아주 오래된 그런 기관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하잖아. 꽃 그러면. 네. 장난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일반인들은 뭐야 이거 장난이야? 하고서 응답을 좀 안 하는 확률이 조금 더 높을 것 같고 김어준 친화적인 이 김어준의 지지자들은 아니 이거 내 응답해야지. 야 이거는 운이 좋구나. 그러니까 이런 이제 뭐 설문 문항이나 어떤 방식에서 특별하게 바이어스를 걸지 않아도 여론조사 꽃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이제 바이어스가 돼버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명쾌하게 정리 잘 해주셨습니다. 네. 그럴 수가 있을 것 같다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네. 아주 자연스럽게 여론조사 꽃의 조사에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표가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 그리고 최근 2개월 동안은 이재명에 대한 막 걱정과 근심이 네. 쏟아지면서 네. 우리라도 이재명을 지켜줘야지 이런 마음들이 모이면서 여론조사 꽃으로 다 사람들이 달려간 거 아니냐. 그렇게 충분히 네.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는 이렇게 민주당이 쭉 올라가는 네,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이제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뭐 대중 막 선호 조사를 하는데 네. 만약에 질문자가 BTS면은 아이돌 음악이 확 뛰겠지.
그렇죠. 근데 만약에 네. 질문자가 메탈리카면은 뭐 전국의 락더 코드는 다 거기 들러붙는 거예요. 그렇죠, 전화 받는 그렇죠. 순간. 네네. 그런 식이 되는 거지 말하자면은. 그런 식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론조사 네. 꽃이라면은. 네. 그러니까 너무 아끼니까 이 사람들이 김어준을 이재명도 아끼고. 뭐 충분히 뭐 타당성 있는 그런 가설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뭐 이제 저희 청취자분들께서는 뭐 그냥 우습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네. 다른 조사들이랑 너무 안 맞으니까. 네. 네. 근데 이제 뭐 주작까지는 뭐 굳이 말씀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김어준 지지자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다른 조사들 좀 제발 봐라. 그러니까 다른 조사 제발 좀 봐라. 근데 그냥 보지 말고 네. 이렇게 봐야 된다. 이런 네. 식으로 봐야 된다. 추세를. 그 제일 잘 나온 거 가지고 희망회로 돌려봤자 의미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 이명박 때 이명박 지지율 얼마나 낮았고 그때 그때가 새누리였나 한나라였나 아무튼 그때 한나라였죠. 한나라당 지지율 엄청 낮았어요 조사할 때. 근데 그때 총선 어떻게 됐어요? 깨졌어요. 근데 그때 민주당이 그래도 조금 더 낮았어. 예. 그놈의 한나라당이 맨날 안 나오면 30% 후반. 아니야. 근데 그때도 낙곰수에서는 엄청 붐업했단 말이야. 리얼미터 가지고 했죠. 이긴다고 붐업했는데 안 먹혔다고. 안 먹혔죠. 예. 예. 결과는 졌죠. 지금도 이런 식으로 계속 안일하게 생각하면은 그 꼴 난다. 진짜. 그렇죠. 그렇죠. 나중에 울지 말고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는데 차릴 리가 없겠지. 기대가 안 되죠. 네. 네. 자, 이제 끝으로 평산마을 소식 짧게 봅시다. 네. 4월 3일에 이제 그 연합뉴스에서 기사가 났습니다. 대통령님 당분간 민주당 포함 정치인 안 만날 것이다. 이래 가지고 윤건영 의원실 통해서 이제 이런 메시지가 전달이 됐어요. 네. 여기 의미가 뭘까? 뭐 짧게 짚어보면은 뭐 근래에 이제 박지원이 개소리한 거 있잖아요. 네네네. 뭐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원인이었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보니까 지금 총선 1년 남았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총선에 또 어떻게든 또 팔아먹으려고 이용해 먹으려고 드는 정치인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걸 원천 차단하시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이제 책방 곧 오픈하시잖아요. 네. 그 책방에 정치 묻히지 마라. 뭐 이제 그런 의도로 이제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침 또 보면 이제 4.3 4.3으로 제주 방문하셨을 때 이제 지지자분들이 이제 또 몇 분이 뵀단 말이죠. 네네. 그때 이제 남긴 영상을 보면 아주 이제 무서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나중에 놀러 와요, 책방에. 이거 얼마나 달달한 말이야, 나중에 놀러 와요, 책방에. 책방에 놀러 오는데 니들은 오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지. 한편으로는 다행입니다. 뭐 영축산 정상에서 만나요. 뭐 이런 게 아니라서. 그렇죠. 네. 책방이면 저도 한번 가볼 수도 있겠지, 언젠가는. 네. 자, 이제 끝으로 좀 안 좋은 소식은 아니지. 예, 이제 4월 7일 날 연합뉴스에 난 기사인데 왜 막느냐. 문 대통령 사저 방호관 차로친 60대 구속. 이게 이제 2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 그 사저에 접근하다가 이제 방호관이 막으니까 왜 막느냐 그러면서 자기 차 끌고 와가지고 방호관을 차로 친 인간이 있었어요. 인간이 이제 4월 7일부로 이제 구속이 됐는데 이게 누구냐면은 이 새끼 깡통아재입니다. 깡통아재. 네. 작년에 커터칼로 협박하다가 구속됐는데 보석으로 풀려나가지고 지금 재판 중이거든요. 재판 중에 다시 또 이런 짓거리를 해가지고 다시 구속이 됐습니다. 재구속됐군요. 네. 이게 못 나오게 해야지. 못 나오게 해야지. 예. 왜 풀어줘가지고 또 이런 사달을 냈는지 모르겠어. 뭐 변호사 잘 샀나 보죠. 그런 거 봅니다. 아휴 참 이런 극과 극은 통한다고 참 그런 말이 생각이 나네요. 네. 하여튼 좀 과도하고 선을 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윤영찬 의원의 헤이트 스피치 방지 금지법. 네. 어떻게든 좀 통과시키고 싶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주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